오늘 동북아 정세에 대해서 굉장히 깊은 이야기를 듣는 자리가 됐으면 합니다. 그런 얘기 있죠? 보수 세력과 재벌들은 항상 경제 위기였다. 대한민국 경제가 위기가 아닌 적이 없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동북아 정세 얘기를 하면요, 항상 긴박하지 않은 때가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왔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정말 최근에 동북아 정세는 매우 긴박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한국의 대한민국 정부의 외교는 어디로 왔는지 모르겠고, 제1야당이, 제가 심각하게 생각하는 건 제1야당이 외교 안보 문제에 대해서 어떤 일관된 목소리 또는 시의적절한 목소리를 내는 것을 본 기억이 제가 드뭅니다. 예. 제가 그래서 야당 관련자들에도, 야당이 아니죠. 야당은 저희도 야당이니까. 제1야당 관련자들한테 물어보면 그걸 담당할 사람이 없다. 이런 얘기까지도 아주 솔직히 하는 것 같습니다. 문제의식을 갖고 있지 않는 것 같고요. 저는 외교 안보 문제에 대해서 야당의 목소리가 없다는 것은 굉장히 심각한 대한민국 정치의 문제점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희 당은 작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는 일관되게 목소리를 냈습니다. 언론에서는 받아주질 않습니다. 두 가지에 특별히 초점을 줬습니다. 하나는 소위 투트랙 전략이라는 것. 이건 출발부터 실패할 수밖에 없게 예정되었던 것이다. 과거사 문제를 미국이 해결해 주기는커녕 미국은 일본을 대중국 견제의 선두에 세우기 위해서 과거사 문제에 오히려 면죄부를 주려 하고 있다는 냉철한 인식을 가지고 이제 투트랙 전략 포기해야 합니다. 그러나 정부는 아직도 그렇게 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대북관계의 능동성을 주문해온 것은 오래된 진보 정치의 남북관계에 대한 입장입니다. 다시 강조할 필요도 없습니다. 북핵과 미사일의 위기는 육자회담이 돌아가고 남북대화가 이루어질 때 그 긴장이 줄어들었습니다. 남북관계가 잘 풀릴 때 외교 전반에서의 대한민국의 발언권이 높아졌던 것이 증명된 법칙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 정부는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제가 보기엔 미국, 중국은 물론이고 일본, 북한, 러시아 모두 주도적이라고 표현할 것 이상으로 제가 보기엔 공세적으로 지금 동북아 정세 재편에 뛰어나서고 있습니다. 근데 대한민국만 외교가 없고, 외교가 없으면 저는 안보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심각한 문제에 대해서 오늘 저희가 지혜를 얻고 또 한편으로는 지금 정부에 자극이 되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참여정부에 근무했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참여정부 때 이 동북아 균형자론 떠올립니다. 우리 이종석 전 장관님이 그걸 주도하셨는데 당시에 힘도 없는데 무슨 균형자라는 외교안보 전문가들의 자주 섞인 어떤 평가들, 그리고 한편으로는 한미동맹 깨려는 것 아니냐라는 왜곡 때문에 제대로 평가받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정부도 균형 외교를 이야기합니다. 그 균형 외교는 한미동맹의 모든 것을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나머지를 조율하겠다는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진정한 의미의 균형 외교가 될 수도 없고 지금의 동북아 정세에 맞지도 않는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번 그 균형자, 저는 그런 생각이 들죠. 우리가 그때 막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외교의 힘이 하드 파워만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 더 나아가서 자주적인 태도, 현명한 전략은 물론이고 때로는 열정적 설득이 그 국가의 외교적 운명을 좌우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자신감을 가지고 박근혜 정부가 외교를 펼쳐나가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이 자리가 그런데 뒷받침이 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감사합니다. 예. 메르스 공포와 분노가 지금 치솟고 있는 이때 저희가 모든 행사들이 다 줄줄이 취소되고 있는 이 한가운데 오늘 저희가 이 자리를 강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우리 그 외교안보 또 남북관계 심각하고 아무도 안 하니까 저희 정의당이라도 좀 중심을 잡아야 되겠다. 그런 문제인식을 가지고 오늘 자리를 마련했는데 어려운 걸음 해주신 우리 이종석 전 장관님, 또 정욱식 선생님, 홍현익 선생님, 그리고 또 한동대 우리 김준영 선생님, 또 누가 계신가요? 네, 됐습니까? 네, 감사드립니다. 박근혜 정부 들어와서 이 남북관계에 대해서 정말 많은 얘기를 쏟아냈습니다.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통일 대박론, 드레스덴 선언, 또 유라시아
뭐 이니셔티브 뭐 이렇게 쏟아냈는데 뭐 다들 공통된 위기 의식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해방 분단 70주년 되는 올해 뭔가 전환점을 마련해야 되는데 이대로라면은 남북관계 개선조차도 임기 내에 어렵지 않냐 이런 문제인지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커녕은 지금 장기판에 졸로 전락하고 있는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우려가 큰 것 같습니다. 사실 박근혜 정부가 처음 공약을 내놓을 때 통일 기반 구축을 국정 목표로 설정하고 또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를 그 추진 전략으로 제시할 때 야당들은 하나같이 한결같이 다 환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뭐 이런 박근혜 정부의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는 이제 파탄 났다. 말하자면 지금 따지고 보면 그렇습니다. 그 어떤 일관된 남북관계 대북정책 통일 전략 준비되지 못했다. 뭐 인적 준비도 안 돼 있고 구체적인 어떤 프로그램도 없었다. 오로지 이 대북정책, 대북 문제, 북한 문제를 국내 정치에만 활용하는데 그동안에 혈안이 됐던 거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사실 신뢰 프로세스 이야기할 때 기대도 있었습니다. 우리 김대중 대통령께서 남북 화해 협력에 큰 물꼬를 터내셨지만 남남 갈등은 해결하지 못했는데 보수 정권이 적극적인 대북 전략을 추진한다면 그런 남남 갈등에 상당한 좀 해결을 할 수 있지 않냐. 오히려 프리핸드를 갖고 있지 않냐. 이런 기대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뭐 오늘 많은 좋은 말씀을 하시겠지만 지금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결국 이 흡수 통일론의 위협, 통일 대박론 또 뭐 드레스덴 선언조차도 흡수 통일 전략이라고 이렇게 북한에서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는 그런 흡수 통일론의 우려를 불식하고 평화공존론을 재정립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야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두 번째 핵과 경제 병진론을 불식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한반도 경제 공동체의 비전을 제시하는 겁니다. 개혁개방의 초기부터 시작해서 적극적으로 경협을 이루어서 공존 공용의 전망을 확인시켜가는 길이 지금 핵경제 병진 발전론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아니냐.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금 미일 중러 이런 그 갈등 속에서 남북관계 한반도 평화 또 동북아 안정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당사자들의 남북관계에서의 어떤 주도권을 가지고 중국과 또 미국을 설득하고 견인해 갈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런데 지금 현재 그 추진 주체로 돼 있는 지금 통일위원회, 대통령 산하에 있는 통일위원회나 지금 정부의 어떤 그 통일 정책 담당자들 가지고 과연 뭐 이 어떤 변화가 있겠느냐에 대해서 대단히 회의적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저희 남북관계 특위에서도 뭐 반영 가능성은 없습니다만은 초당적인 그런 협력 기구를 만들어서 지금 통일위원회를 뭐 보완하든지 대체하든지 하는 남북 평화와 통일을 위한 그런 추진 주체의 문제를 좀 정면으로 제기하고 개선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느냐. 이게 이제 저희 정의당하고 또 새정치민주연합하고 같이 그 남북관계 특위 위원들끼리 주로 의견을 많이 나누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제가 더 말씀드리면
사드 논쟁을 보면서 저는 굉장히 맥락을 이해할 수 없어서 애를 많이 먹었는데요. 무엇보다도 이번 사드 논쟁에서 주한미군 사령관의 아나무인적인 태도나 또 미국 관료들의 이제 한국 정부를 다루는 이런 무도한 그런 행동들을 보면서 노무현 정부 때 그때 뭐 주한 미군 사령관이 벨이었죠. 그런 태도를 보일 때 보였던 그런 단호한 그런 이제 비판과 질책이 있었던 기억이 아주 뚜렷이 제가 기억이 납니다. 그런 점에서 지금 저렇게 미국의 관리들이 한국 정부를 우롱하는 이 시기에 야당조차도 그런 미국 관리들에 대해서 단호한 한마디가 나오지 않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괴롭습니다. 한마디로. 저희 열심히 잘하겠습니다. 제가 얘기가 너무 길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동북아 국제 있어 북핵 문제 한국의 해법에 대한 주제로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님 모시고 기조 강연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맞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2년인가 3년 전에 정의당에 와서 한번 또 말씀드릴 기회가 있었습니다. 또 이렇게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래서 저는 전 민주당이 만든 정권에서 장관노가 했는데, 물론 그때 많은 비판적인 지지도 해주시고 또 질책도 해주시고 격려도 해주셨던, 제가 현직에 있을 때 그랬던 정의당에 있는 분들이 오히려 저를 더 많이 불러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오늘 제가 지금 한국 외교안보가 굉장히 혼돈 상태에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나름대로 말씀을 좀 드려야 되는데, 아시는 것처럼 좌담회가 이제 곧 제가 짧은 이제 말씀을 드리고 나면은 좌담회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좌담회에 나오실 박사님들이 제가 평소에 존경하고 또 이 분야에는 정말 당대의 권위자들이기 때문에 제가 사실 그분들 말씀하시는 걸 뺏을 수도 없고, 물론 다 생각이 일치된다는 건 아니겠지만은, 그래서 큰 틀에서 저는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동북아 정세가 굉장히 혼란스럽고 또 남북 관계 역시 어렵습니다. 혼란이라는 것, 이중 갈등이 지금 격화되어 있고, 그런 점에서 아까 천 대표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갈등 사람들이 항상 그런 동북아의 갈등은 있었던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지금이 더 심하다라는 말씀에 이제 동의를 하는데요. 또 한편으로 보면은 또 그런 점도 있긴 있습니다. 여러분, 신냉전이 도래하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우려가 지난 한 10여 년 사이에 얼마나 여러 차례 등장했습니까? 사실은 제 생각에는 동북아에서의 갈등과 긴장, 협력이라는 이 일련의 변주국은 계속 있는 것이고, 현재 동북아시아가 어떤 그런 큰 질서에서 미중 간의 어떤 힘겨루기가 이런 것이 지금까지 흘러왔던 질서를 갖다가 파열시키면서 튕겨나가서 큰 문제를 발생할 정도로 가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근데 왜 우리는 혼돈이라고 생각하는가? 그러나 분명한 건 동북아가 지금 중국의 신형대국이 이제 대국론이 현실화되면서 상당히 이제 갈등 요소들을 가지고 있는 가운데, 그 가운데 있는 한반도, 이 한반도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들, 여기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제대로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혼란스럽게 보이는 측면이 크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서 사실 미중 갈등이 혼란스러운 것도 사실이지만 더 혼란스러운 건 이러한 갈등에 대처하는 대한민국 정부의 대처 방식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나 혼란스럽고 불안하기 때문에 우리는 혼돈을 더 느끼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몇 가지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과연 그러면 동북아, 그리고 동북아의 이 경랑하는 동북아, 그리고 북핵 문제, 이 남북관계 여기서
현재 이 정부가 철학을 갖고 있는가? 많은 분들이 질문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정부가 명확한 철학을 가지고 일관되게 어떤 걸 추구하고 있다라는 걸 말로는 그렇게 하고 있는데 실제 우리가 느끼기 어렵죠. 무엇보다도 과연 우리가 어떤 한반도를 만들어 갈 건지, 어떤 남북관계를 만들어 갈 건지, 우리의 미래를 어떻게 설정할지에 대해서 사실 박근혜 대통령께서도 뭐 분명하게 국민들 앞에서 말씀하신 적은 없습니다. 뭐 당연히 평화롭고 그다음에 번영한 동북아시아 그리고 좋은 남북관계 이런 얘기는 하지만 더 구체적인 모습으로서 그리고 그걸 위해서 어떤 전략을 써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제대로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해하지 못하는 게 아니라 이 정부가 제대로 된 전략이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항상 묻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해요. 좋은 얘기는 다 합니다. 아까도 뭐 이제 심 대표님도 말씀하셨지만 다들 좋은 그 정책적 언어들은 다 나와 있습니다. 미국과 한미동맹 잘하고 중국과도 협력을 잘가자. 굉장히 좋은 얘기죠. 그리고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됩니다. 문제는 미중 갈등이라는 표현에 있듯이 미국과 중국이 한반도에서 이해가 달라질 때, 이익이 달라질 때 그러면 양쪽과 다 잘해야 되는데 이 양국 관계를 어떤 형태, 어떤 전략 틀 속에서 조정하고 배열하고 또 정책의 우선순위를 매기는가에 대한 생각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때는 미국하고 잘하자 그러면서 미국에 대해 군사 의존을 하고 사드니 그리고 전작권을 갖다 다시 가져가세요 이렇게 얘기하면서 한쪽에서 중국이랑 협력을 잘해야 됩니다라고 얘기하니까 뭐 사드나 이런 게 들어온다고 얘기하면 중국이 화내고 그럼 이걸 어떻게 대처할 거냐. 또 그다음에 중국과 뭔가 밀착된다고 느껴지면은 또 미국이 또 퉁명스럽게 대하고 다시 말해서 정부가 우리가 어떤 한반도를 이끌어갈 것인가라는 나름대로의 평화와 안정 전략이 있다면 그 전략 틀 속에서 각각의 대미 정책, 대중 정책이 따로따로 노는 것이 아니라 그 전략 틀 속에서 유기적으로 배열돼야 되는데 남북 관계도 그렇고 그게 안 되고 있는 그런 현상들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걸 갖다 이제 우리가 연관 기능 부전증이다. 서로 연관을 못 시키는 것. 이런 거에서 지금 기능 장애를 일으키고 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상당히 고질적인 거 아닌가.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안미 경중하면 된다. 그러다 보니까 미국하고는 안보를 열심히 하고 중국하고는 경제하면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말로는 좋습니다. 그렇지만 그게 되겠습니까? 지금까지 지구상에서 일어난 역대 전쟁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전쟁에서 그 전쟁들이 일어난 가장 큰 전쟁들이 일어난 그 전쟁의 배경은 거의 대부분이 뭐냐면은 결국은 경제적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 결국 강대국 간의 이 갈등이나 아니면 약소국을 침략하는 거죠. 즉 경제적 이익을 착취하거나 또는 이익을 증진하거나 이런 것들을 위해서 결국 대부분의 전쟁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그 얘기 뭐냐면 경제적 이익이 집중되어 있는 곳에 안보 이해가 집중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건 자연적인 법칙이에요. 근데 거기다 대고 안미 경중한 다르면은 중국 사람들이 그랬죠. 미쳤냐? 우리가 네 안보는 그럼 우리를 너에게 위협하면서 경제만 우리한테 이익을 따가? 중국이 그러겠죠. 우리가 바보냐? 당연히 그렇게 얘기하겠죠. 그래서 말은 좋습니다. 그렇지만 말대로 안 되는 것이 현실이고 그 이유는 뭐냐면 하나의 전략틀 속에서 미국과 중국 관계를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가 미국이나 중국을 갖다가 무슨 미국의 대외 정책이나 중국의 대외 정책 전부를 우리가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한반도에서의 중국과 미국의 대한반도 정책과 연관돼서 우리가 나름대로 잡을 수 있는 중심 균형을 잡아야 된다. 왜? 여기는 우리가 사는 내 땅이고 내가 주인이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걸 위해서는 하나의 전략 틀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너무 높다. 사실은 이게 남북관계에서도 이런 그 기능부전 연관 기능부전증이 크게 나타나고 있죠. 잘 아시는 것처럼 작년에 남북관계 개선하겠다라고 대통령께서도 그렇게 나름대로 강한 의지를 보였다 그러는데 그래가지고 아시안게임에 북한의 그야말로 실세들이 와가지고 그것도 김정은의 직접적인 지시를 받고 와가지고 남북 고위급 작년 10월 말에 남북 고위급 접촉을 갖기로 합의까지 보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나서 다른 한쪽에서는 대북 비라를 갖다가 살포하는 걸 방치하는 이 두 가지가 대화를 한다라면 적어도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하잖아요. 머릿속에 적대적인 상대와 대화를 하면은 대화의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상대에게 무슨 압을 하거나 상대에게 잘 보이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적어도
부정적인 요소들을 차단하고자 하는 노력을 한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대화에 부정적으로 될 수 있는 요소들을 차단하는 것이 당연히 우리가 뭐 그냥 굳이 전략이라는 얘기를 쓰지 않아도 상식적인 사람들이면 다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은 정말 남북 대화를 하고 싶다면은 당연히 대북 전단비, 그것도 전단 살포라는 건 이미 72년 남북 공동성명부터 시작해가지고 남북 기본합의서, 그리고 참여정부에 들어와서는 아예 남북 간에 아예 그냥 군사적 합의까지 해가지고 그런 거 하지 말자고 약속한 거잖아요. 근데 그걸 갖다가, 그리고 그걸 했을 때는 아시는 것처럼 우리 민간이 얼마나 위험에 노출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갖다가 그대로 방치하면서 한쪽에서 대화하겠다. 그러니까 이게 정말 대화를 하고 싶어 하는 건지, 메시지가 일관되지 않다고 얘기하고 있지만 다시 말하면 하나의 전략 속에서 남북 관계를 어떻게 끌어갈 것인가. 그럼 잘 끌어간다. 잘 끌어가겠다고 얘기했으면은 이거 하면 안 되는 거죠. 대북전단 살포를. 근데 그렇게 하지 않는 거는 이런 연관기능 부전증이라는 것이 고질병적이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한일 관계에서도 여러분 뭐 지금 우리가 뭐 많이들 좀 화가 나 있고 일본군 위안부 문제 때문에, 그다음에 뭐 우리 정부도 굉장히 일본하고 각을 뜨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2년 반 동안 정상회담도 안 되고, 뭐 사실은 박근혜 대통령 취임식 때 일본 아베 수상이 오지도 않았습니다, 여러분. 근데 과거에 김대중 대통령 때, 노무현 대통령 때 취임 때 다 일본 총리가 오죠. 그만큼 한일 관계는 그 초기부터 제가 지금까지 계속 악화 일로 속에서 지금 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일본의 식민지 지배에 대한 반성이 없어서 저들이 군국주의가 될 수 있는 위험성을 갖고 있는 걸 우리가 항상 경계했다 그런 거 아니에요. 일본 위안부 문제도 마찬가지고, 사과하지 않는 그 이면에는, 그들의 도덕성 이면에 또다시 저들이 저렇게 침략을 할 수 있는 의도를 갖고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그 침략을 뭘 갖고 갑니까? 군사적인 물리적 수단을 갖고 갈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일본 자위대가 확대되고 확장되는 과정 속에서 있는 정보기류나 이런 거는 우리 군대가, 우리 국방당국이 가서 또 버젓이 하고 있어. 왜 이게 도대체 이게 나도 혼란스러워. 이게 맞는 얘기인지. 아니, 한쪽에서는 일본의 식민지 지배에 대한 이 위험성에 대한 끊임없는 우리 나름대로 경각심 때문에 정상회담도 안 하면서 지금 위안부 문제를 몰아붙이면서, 한쪽에서는 그 군사주의 침략의 상징인 군사주의적인 교류를 갖다가 강화하고 있다. 아무리 미국이 이걸 갖다가 욕을 한다 하더라도 이런 거를 하는 것 자체가 이게 바로 연관기능 부전증에 걸리는 것이다. 한마디로 말하면 전략이 부재하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미국의 북한은 중국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중국 가가지고 박근혜 대통령께서 가가지고 이 한중 공동성명을 만들 때마다 우리 언론이 가장 크게 관심 갖는 게 뭐냐면, 시진핑과 박근혜 대통령이 그러면 북한 핵에 대해서 북핵 불행이라는 말을 갖다 공동성명에 집어넣느냐 마느냐, 이게 최대 관심사가 되고 있어요. 못 집어넣습니다, 아직까지도. 아니, 말도 안 되잖아요. 중국이 북한 핵실험을 갖다가 반대해가지고 유엔 제재에 동참하고 북한의 핵실험을 규탄한 그런 나라인데, 한중 공동성명에서는 왜 똑같은 문구를 못 넣냐 말이에요. 그건 이유가 있죠. 그건 북중 관계 때문에 못 넣는 거잖아요. 우리가 중국과 지금까지 과거에 우리의 노력을 통해 가지고 해온 건 뭐냐면, 중국과의 협력을 통해서 북한을 어떻게 하면은 개방을 이끌고, 그 다음에 보다 더 좀 이 적대성이 완화된 덜 호전적이고 이 동북아 이 국제 질서에 건전하게 참여하는 나라를 만들 것인가를 의논했지. 근데 갑자기 이제는 과거 MB 정부부터 들어와가지고 뭐 이 북한을 견제하는 용으로 중국을 갖다가 자꾸 이용하려고 한단 말이죠. 그다음 이번에 와가지고 지금 이제 이 정부 와가지고는 완전히 체제 대결이 재현돼가지고 끊임없이 북핵 문제에 대해서 보다 고강도의 뭔가 중국과 합의를 원해요. 그 고강도라는 건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 수준도 안 되는 건데 이게 얼마나 비극입니까? 그럼 중국이 그거 해줍니까? 안 해주죠. 그 대신에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가 한중 간에 싸워온 그 나름대로 신뢰의 미천을 갖다 거기다 투자하는 거잖아요. 되지도 않는 데 있다. 그러다 보니까 한국 외교는 참 어떻게 보면은 제대로 중국에 대해서 신뢰를 쌓았다 그러지만 신뢰를 갖다가 제대로 딴 데에다가 우리의 국익을 갖다가 신장하는 데에다 사용을 못하고 북한하고 체제 대결하는 쪽에다 자꾸 놓는데,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중국은 이제는 꽃놀이패를 갖게 된 겁니다. 북한과 남한 사이에서 중국 외교는 등거리 해결하면서 이제는 얼마나 좋아요. 한국이 체제 대결로 갔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런 상태에서 우리가 중국을 얘기하고 미국을 얘기하니까 그게 됩니까? 그 다음에 한미 관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중국을
중국과의 관계를 생각하고 한미 관계를 생각한다면 한미 동맹이라는 거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중요한 나름대로 과거 냉전 시대에 상상하지 못했던 자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자원이 될 수 있는 기본 전제는 뭐냐? 그거는 균형적인 한미 관계, 다시 말해서 의존적인 모습을 보이는 한미 관계로 가면은 그러면 중국이 너희는 그래봐. 너희는 그래봤자 너희는 미국의 똘마니에 불과해.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한미 동맹은 어차피 이 신형 대국에 의해서 나온 새로운 21세기의 국제 질서 이전에 만들어진 질서이기 때문에 중국이 한미 동맹 자체를 문제시하지는 못합니다. 안 합니다. 그럼 우리가 여기서 미국에 대해서 나름대로 헐말하면서 도와줄 거 도와주는 호혜적이고 균형적인 한미 관계를 하면은 중국이 우리에 대해서 오히려 한국이 그래도 뭐 미국하고 동맹이지만 헐말하면서 잘하네 이렇게 생각하면서 관계를 갖다 돈독히 하고 난 평가를 하죠. 그러니까 한미 동맹이라는 것도 한미 동맹이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어떤 한미 동맹을 만들 것인가에 있다는 거죠. 제가 뭐 이런 얘기하면 좀 내 자랑이다 이렇게 얘기할지 모르지만 노회찬 의원이 계셨으면 제가 이런 얘기하기 좋은데 전략적 유연성 가지고 제가 이제 참여정부 때 그걸 미국 보고 뭐 합의도 그러면서 특히 이제 노 의원께서 이제 그 전에 많은 경고도 하셨는데요. 전략적 유연성 관련해서 뭐 여러 가지 많은 논란이 있고 외도 있습니다. 제가 굳이 다 얘기 안 하겠습니다. 다만 전략적 유연성 합의와 관련해서 미국과 우리가 그걸 했을 때 저희가 동북아 문제는 안 된다는 걸 전제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가 닝푸쿠이 이 주한 중국 대사를 불렀습니다. 불러가지고 얘기를 해줬고 이래서 우리가 이걸 했다라고 하니까 중국 쪽 반응이 한국 쪽의 이러한 거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하고 설명해서 고맙다. 사실 여러분 많은 분들이 그랬습니다. 전략적 유연성 나왔을 때 중국이 저게 가만히 아니고 중국이 불편해하고 중국이 문제 삼을 거다. 근데 여러분 중국이 문제 삼았다는 걸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중국이 사실 전략적 유연성 문제 가지고 우리 정부한테 항의해 본 적도 없고 문제 삼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이유를 다른 게 아니라 한국 정부가 어떠한 자세를 가지고 미국과의 관계를 하는가를 중국이 보고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우리가 거기에 따라서 한미동맹을 해가면서도 나름대로 당당하고 균형적인 한미동맹. 그거는 우리가 무슨 미국에 각을 뜨자는 게 아니라 아니 우리도 몸집이 커졌으니까 이제 맨날 미국에 의존할 수 있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이라크에다 우리가 파병까지 해가면서 미국을 도와줬으면 옛날에 우리가 월남전 파병 올 때는 뭐 모든 그야말로 피복부터 막 무기까지 다 얻어가지고 갔지만 지금 아니잖아요. 그만큼 우리도 대우를 받아야죠. 우리도 우리 얘기를 해야 되고. 그래서 이런 것들. 근데 그렇지 못하니까 한미 의존 관계라고 자꾸 미국은 생각하는 거죠. 여러 가지. 사드 문제만 해도 그런 거는 지금 말씀대로 나오겠지만 정부 당국의 입장에서 본다면 애초에 이게 문제가 될 거다라면은 이게 이렇게 문제가 되기 전에 이 문제는 우리가 볼 때는 우리한테는 별로 유용성이 없어 보이고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한반도 평화 안정을 위해서는 이거는 우리는 아니라고 본다. 미국이 정책화시키기 전에 이미 딱 끌어버려가지고 미국이 우리 정부에다가 말을 못 붙이게 해야 되는데 지금 말을 붙이게 하고 무슨 뭐 NCND다 신중론이다 그건 이미 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말을 붙이고 미국이라는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미국이라는 나라는 우리보다 훨씬 더 오랜 전략을 구사하고 노예한 나라 대국이니까. 그러니까 미국은 장기판에서 바둑으로 얘기하면은 9수 10수를 보고 바둑을 두잖아요. 우리는 두수 있을 못 보니까 못 보는데. 그러니까 이제 미국이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문제, 사드가 뭐건 전략적 문제에 대해서 우리에게는 우려가 되는 사항을 얘기할 때는 맨 처음에 그들은 아주 쉽게 얘기합니다. 뭐 연구해보자 아니면 어떨까. 근데 미국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할 때는 저 먼 계획 속에서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딱 끌어야 되는 거죠. 그건 아니죠. 그렇게 얘기하면은 더 이상 이제 미국도 얘기를 못 하는데 조금 틈을 줍니다. 그래요? 국민들이 많이 우려하는데 아니야. 연구 수준이가 해봐. 조금 한번 생각해보고 논의해봐. 연구? 그 다음에 괜찮아 보이잖아. 북한하고도 이거 북한도 막을 수 있는 거야. 그럼 그 다음에 조금 더 진전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정부가 애초에 사드 얘기 나올 때 가만히 보면은 자꾸 점점 움찔움찔 뒤로 가면서 이러다 결국은 이제 이거는 결국 미국의 그런 트랙 속으로 이렇게 갈 수밖에 없게 되는 이런 상황이 되는 거다. 이런 그런 점들이 보면 역시 전략이 하나의 틀 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나름대로의 능력을 좀 가져야 되는데 못 가진 거 아닌가 참 걱정됩니다. 사실은 비근 이것만이 아니죠. 사실은 제가 전에 와서 그 말씀을 들은지 모르지만은 이 정부가 청와대 안보실을 만들어놨지만 안보라는 것 자체는
국방, 다시 말해서 물리적으로 상대방을 갖다가 제압하기 위한 그런 국방력 플러스 이 국방력을 사용하지 않고도 결국은 국민을 안전하고 평화롭게 만들기 위한 대화와 협력, 이 대화 부분이 포함된 것, 즉 디펜스 플러스 대화가 포함돼야지 안보가 되잖아요. 근데 지금 안보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나라를 물리력으로 지키는 것만이 안보라고 생각하는 그런 분위기가 지금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지금 정부 내. 이게 상당히 큰 문제죠. 그랬다고 뭐 물리력으로 나라를 제대로 지키는지도 국민들이 지금 의심하고 있지만 이런 점들이 지금 굉장히 큰 문제다. 이걸 전제로 해서 그럼 어떻게 할 거냐. 그랬다고 해서 방법은 없습니다. 2년 반을 기다리자 이런 얘기보다 정의당 입장에서도 물론 소수당이지만 강력하게 주장할 걸 주장해서 정부한테 압력을 놓고 또 논리적으로 얘기하면 국민들도 또 거기에서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먼저 미중 갈등 문제에 대해서는 아까도 안미경중이라는 게 이게 된 얘기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균형 외교가 답이죠. 물론 균형 외교라는 게 언술의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균형을 잡을 거냐 하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 항상 우리가 조심해야 될 거는 우리가 모든 일에 대해서 다 균형 잡겠다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한반도 우리의 삶과 관련되어 있는 거에 대해서 미국이건 중국이건 일본이건 그들 속에서 우리가 중심을 잡아야 된다는 거고 사안에 따라서 중심 잡기에 강도나 수준은 다 달라지겠죠. 그러나 하여튼 균형이가 필요한데 저는 무엇보다 이렇다고 봅니다. 안미경중이라는 얘기하는 이유가 이게 잘못된 거는 뭐냐면은 이 속에는 진영론적인 그런 사고가 계속 있는 거예요. 지금 한미동맹만 갖고 살고 중국은 경제만 따먹자. 근데 이제는 진영론을 넘자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넘을 것인가? 답은 하나죠. 결국은 동북아시아에 있는 나라들이 결국은 공동안보로 가야 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상대가 아무리 물리력을 갖고 있어도 나를 공격하지 않는다라는 확신을 갖는 체제. 즉 다자안보, 집단안보의 체제로 가서 공동안보가 형성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럼 대한민국은 힘은 없지만 주장해야 될 건 딴 게 아니죠. 다자 공동안보로 가자. 이걸 미국, 중국한테 얘기한다고 해서 미중이 야, 니 나쁜 놈이야? 얘기 못합니다. 왜? 공동안보를 향한 우리의 노력과 그 다음에 집단안보를 위한 그런 구체적인 실행에 대한 문제는 이미 2005년에 9.19 공동성명에서 나왔고 일사합의에서도 다 된 얘기이기 때문에 한국 정부는 미중 갈등 속에서 취할 수 있는 거는 기본적으로 동아시아에서 동북아에서 좁게는 동북아에서 하여튼 다자안보의 틀을 형성해서 공동안보를 실현시키기 위해서 노력하자고 가는 겁니다. 그리고 다자안보, 다자야말로 항상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지만 양자관계라는 것은 우리같이 동북아에서 보면 상대적으로 약소국가 아닙니까? 큰 놈, 작은 놈 사이에서는 양자관계에서는 이 위계적으로 양자관계가 형성되기 때문에 이거 양자관계는 항상 얘기를 들을 수밖에 없는 이런 속박관계가 굉장히 그 경향성을 갖고 있어요. 다자관계는 어떻습니까? 3자만 돼도 허다못해 나하고 천호선 대표 계시고 그다음에 뭐 국민학생 어린애가 있는데 우리가 동북아 정세에 대해서 막 얘기를 해요. 서로 안 맞아. 막 논쟁을 해. 나중에 가면 그 어린애한테 물어보게 돼 있어. 누구 말이 맞냐고. 그러면 결국은 3자는 그래서 3자에서는 약자가 유리하다는 거죠. 다자에서는. 그래서 다자 구도라는 거는 스마트 파워,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창의적인 사고와 이니셔티브가 있으면 뚫고 나갈 길이 생긴다는 거죠. 그게 육자에도 보이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안미경제 이런 소리가 아니라 다자 공동의 협력 구조를 만들자. 공동의 안보, 그 다음에 공동의 경제협력체를 만들자고 나가야 되는 거죠. 뭐 되고 이렇게 해서 우리 뜻대로 되는 건 아니겠지만 글로 밀고 나갔을 때 거기서부터 틈이 보이고 나름대로 공간이 열리고 기회가 창출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바로 우리 지금 한국 외교가 생각을 바꿔야 될 부분이다. 그렇게 된다면은 지금처럼 미중 간의 속에서 우리가 마치 끼어있다 이런 생각에 사로잡혀가지고 막 엉뚱하게 양쪽에서 헛발질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하나로 모을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기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한일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한일 관계는 이걸 잘해야 되죠. 사실 긴 얘기를 할 수 있는 시간은 없지만 한일 관계에서 정치적이고 외교적인 문제와 그 다음에 안보적인 문제, 특히 경제적인 문화적인 문제를 분리해서 대응해서 한일 경제나 문화 교류가 증진되는 것이 이 외교적인 갈등에 영향을 받아가지고 굉장히 지체되거나 이런 것들도 막아야 되고요. 특히 일본 국민들을 상대로 한 한국의 어떤 퍼블릭 디플로머시가 공공외교가 제대로 돼서 일본이 한국에 대해서 국민들이 갖고 있는
그런 혐오 정서가 만연되지 않도록 노력돼야 되고 이래야 되거든요. 이 말씀드린 그 배경은 뭐냐면 중국은 거대하게 커지고 있고 우리는 중국으로부터 많은 이해를 갖고 또 이익을 추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중국이 우리를 없이 여기지 않게 하는 수 있는 여러 가지 길이 있죠. 한미동맹도 이제는 그것 중에 하나의 요소가 돼버렸는데 또 하나 역시 동북아에서는 일본과 중국 사이에서 한국이 균형적인 역할을 해야 됩니다. 많은 부분에서. 그렇기 때문에 일본을 지금처럼 이런 식으로 계속적으로 아무 단절시키고 있는 이런 상태는 한국 외교의 레버리지가 형성될 수 없게 만드는 중요한 요소다라는 거죠. 그런 점에서 이 생각도 좀 많이 바꿔야 된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거는 남북관계죠. 기본적으로 남북관계 자체가 나쁘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 가서도 중국에 가서 우리가 나름대로 중국을 갖다가 견인하고 이런 생각하는 게 아니라 중국한테 야 북한 놈들 나쁜 놈들이라고 좀 얘기 좀 같이 해줘라고 계속 부탁을 해야 돼.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이게 뭡니까? 그래서 남북관계 개선이라는 것 자체가 한국 외교 현재 그 어려운 동북아시아의 정세를 뚫고 나가는데 아주 중요한 그런 자원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핵 문제 관련해서 남북관계 대북 정책 관련해서만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 단계에 지금 북핵 문제가 지금 위기다. 이 위기인 이유는 저는 이렇다고 봅니다. 지금 북한의 핵 능력은 고도로 발전되고 있습니다. 이거 위기입니다. 그러나 이 위기의 밑바탕에 있는 진정한 위기는 무엇일까? 이건 제 생각입니다만 저는 진정한 위기는 한국과 미국 정부를 포함한 서방 정부들의 이른바 도덕적 해이, 모럴 해저드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여러분 이렇게 북한에 대해서 압박을 가하고 뭘 다 해도 북한이 나몰라라하고 아랑곳하지 않고 핵 능력을 강화시켜 간다면 기존의 북한의 핵에 대한 서방의 정책은 잘못된 거잖아요. 그게 뭐 가치 판단하기 전에. 그럼 바꿔야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그야말로 북한에게 이미 약효가 떨어진 제재를 가하면서 마치 그것이 실효가 있느냐. 그 실효가 있으면 왜 북한이 무릎을 꿇지 않고 북한 경제는 왜 완만하지만 성장을 한다고 그렇게들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런 점에서 중요한 거는 지금 북한이 핵 능력이 강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 육자회담 나오는 것조차도 진정성이 있어야 된다라고 진정성을 별하라면서 그것마저도 막고 있는 현 상태가 정말 큰 도덕적 해이다. 이 도덕적 해이가 가능한 건 뭐냐면은 북한 핵 문제에 대한 진정한 해결 의지들을 갖고 있지 않다 이게. 정부도 국민도 미국과 한국도. 난 국민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왜? 물론 국민은 정부가 책임져야 되는 거죠. 왜 그런 생각을 갖게 됐냐면 아니 그냥 북한 문제하면 하도 북한에 대한 혐오 증세가 강하고 염증이 강하다 보니까 북한을 욕하면 다 돼. 그러니까 북한에 대해서 제재 가했습니다. 그러면 돼. 그 제재가 정말 통했습니까? 묻지를 않습니다. 북한은 욕하면 되는 대상이야. 그러다 보니까 정말 북한 지금 제재를 갖다가 2009년, 2013년 저 고강도 제재를 서방에서 가하고 우리는 5.24 조치를 가했지만 그럼 여러분 북한이 무릎을 꿇었습니까? 아니면 북한이 그러면 지금 경제가 물론 어렵지만 전보다는 성장했다 그러잖아요. 아니 무슨 2009년에 우리가 북한에 대해서 그 고강도 제재를 핵실험 2차 핵실험 해가지고 한다고 그때만 해도 북한의 핸드폰 숫자가 수천 대 수만 대밖에 안 됐을 텐데 아니 작년에 북한 핸드폰 주민들이 갖고 있는 숫자가 250만 대나 된다니 그건 뭡니까? 자 이런 식으로 지금 제재가 되고 있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현상이 나타나고 있냐면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정부, 한국이나 미국 정부가 여기 있고 여러분들이 북한입니다. 죄송합니다. 북한이라 그래서. 여러분과 제 사이에는 2m가 떨어져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서방이 가지고 있는 채찍은 1.5m짜리입니다. 막 휘둘립니다. 안 맞습니다. 뒤에 있는 국민이 볼 때는 그러나 때립니다는 맞는 것처럼 보여요. 뒤에서 보니까. 이런 착시 현상이 지난 6년, 7년 계속되면서 북한의 핵 능력은 고도화되고 아무것도 막지 못하고 여기까지 오고 그러면 때만 되면 북한의 핵이 위험하다. 위험하면 막아야죠. 막으면 안 되면 육자회담이라도 재개될 거 아닙니까? 육자회담 북한이 진정성 안 보이면 안 된다. 2010년 1월 달에 지금도 기억이 생생합니다. 이명박 대통령과 오바마 대통령이 뭐라 그랬냐면 북한은 조건 없이 육자회담에 복귀라고 주장을 했어요. 그런데 천안함 사태를 하고 난 뒤에 갑자기 전제 조건이 붙기 시작해가지고 이제는 진정성을 보이지 않으면 나올 수 없다는 거예요. 아니 한국이나 미국이 북한에 대해서 압박을 가고 압박이 나름대로의 이 영향력을 갖고 있다면 괜찮지만 이제는 영향력이 퇴색돼가지고 거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나오겠다는 놈 안 나오게 하면은 북한이 북한은 중국한테 우리는 나오려는데 말이야. 지금 한미가 뭐 전제 조건 걸고 못 나오게 해서 못 나가. 그러면 그래? 그럼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고 그들은 북한 어디선가 계속적으로 핵 능력을 강화시키고 있잖아요. 바로 이거를 방치하고 있는 뭐를 해줘도 지금 그렇게 핵이 가지면 북한 핵을 막아야 된다고 소리치고 그 2006년에 북한 핵실험했을 때 제가 통일부 장관 제가 물러났습니다. 북한 핵을 갖다가 그리고 그다음 대통령 될 때마다 핵 문제 막겠다 그랬어요. 물론 우리 능력으로 막지 못합니다. 미국과 여러 나라들이 협력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지만 하여튼 관계없이 그런 정도의 의지를 보였다면은 핵을 어떻게 포기시킬 거냐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되죠. 근데 그 생각보다는 그냥 대충 이 정책이 국민들한테 받아들이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국민들이 이 착시 현상 속에서 있으니까 정부도 그냥 손 놓고 있는. 오바마가 뭐가 급합니까? 자기 이제 임기 끝난 그만인데. 이런 형상이 계속되고 있다. 그래서 북한이 핵 포기 가능성이 있냐? 글쎄요. 지금 북한 핵 포기 가능성은 전에보다 훨씬 더 줄어들었죠. 어떤 분들은 골든타임이 지나고 있다 그러지만 이미 골든타임은 상당히 지났을지도 모릅니다. 솔직히 이런 정도로 방치돼가지고 5년, 6년이 지났는데 지금 무슨 얘기를 할 수 있겠어요? 거기다가 2011년에 아시는 것처럼 북아프리카에서 튤립 혁명이 있었지 않습니까? 민주주의 혁명이 있었고, 그 당시에 카다피 리비아 정권이 이제 이 나토, 민중을 지원한 나토의 공습을 받았고, 그리고 결국 사망했습니다. 근데 사실은 카다피의 사망이라는 거는 북한 핵과 관련해서 굉장히 큰 의미를 주는 거죠. 왜냐하면 2003년 저희가 정부에 있을 때 리비아식 모델이라는 것이 유행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토니 블레어 영국 총리가 중간에서 오니스트 브로커, 정직한 중개자가 돼가지고 미국과 카다피 리비아를 갖다 중재해서 리비아가 대량 살상 무기, 핵과 그런 미사일 등 대량 살상 무기를 포기하는 대신에 미국과 수교하고 리비아가 살 수 있게 해주겠다 했어요. 리비아 정권, 카다피 정권이 살 수 있게 해주겠다. 그래서 근데 그때 이제 리비아 카다피가 하고 다닌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리비아식 모델이 좋다 이런 분들이 많아서 북한도 그랬으면 좋겠다고 얘기들도 많이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북한이 이걸 거부하니까 그 당시 카다피가 그랬죠. 내 친구가 김정일인데 김정일 그 친구 만나면 내가 얘기해주고 싶다. 야, 이렇게 말이야, 미국하고 조약 맺고 내가 포기하고 나니까 이렇게 신간이 편하고 다 좋은데 왜 김정일은 안 할까? 근데 김정일한테 내가 그거 얘기해주고 싶어. 근데 그 카다피가 결국은 나토의 공수를 받았고, 그리고 결국은 사망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북한의 김정은은 그걸 보고 뭘 느꼈겠습니까? 아마 핵을 포기한다는 것이 미국이 자기 체제를 안전 보장해준다. 이거 종이에다가 찍는 이거 약속, 이거 지대로 지킬 수 있겠어? 이런 생각을 더 가졌겠죠. 그 다음에 4월 달에 북한이 핵 보유국을 갖다가 헌법에다 집어넣었죠. 그러다 보니까 북한의 핵을 포기시킨다는 거는 그 이전에 우리가 노력했던 때보다 훨씬 더 어렵게 돼 있습니다. 그랬다고 가능성이 없다라는 건 아니지만 지금은 중요한 건 북한이 지금 전면적으로 경제 개방을 하고 나오려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맞춰서 북한과 전면적인 협력을 하고 그리고 한편으로 전면적 협력을 통해서 북한이 핵 없이도 살 수 없다는 나름대로 확신을 주는 가운데 북한 핵을 포기시키는 그런 로드맵을 만들어야 된다. 그리고 이 로드맵은 육자회담을 무조건 재개시켜가지고 해야 되는 거지. 육자회담에 무슨 조건이 있겠어요? 조건을 붙여봤자 북한한테 유리한 건데 지금 안 나오면은. 이런 것이 지금 필요하지 않는가. 그리고 하나 더 이건 제 그냥 너무나 단편적인 생각인데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차라리 이런 상황이 됐다면 북핵 문제가 해결이 상당히 긴 시간이 걸리고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안보 불안을 이렇게 많이 느끼고 있다면은 그렇다면은 동북아시아에서 핵무기를 사용하는 거에 대해서 핵무기 사용할 수 없다는 어떤 비핵무기 사용 지대화 같은 걸 갖다 우리가 한번 추구해보자. 그러면서 이 지역에서 핵무기를 사용하게 되면은 그 국가는 10배, 100배 보복을 받는다는 걸 갖다가 동북아시아와 관련되는 중국, 일본, 한국, 미국, 그 다음에 북한까지도 끌어들여가지고, 러시아 해가지고, 이 지대에 대해서 비핵무기 사용 지대화를 만들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그냥 치고 나가보는 거죠, 예를 들어. 그래서 상황과 분위기를 자꾸 반전시키는. 이런 거는 지금 한번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좀 해봤습니다. 남북관계 관련해서는
보이사 조치 얘기 뭐 굳이 말씀드릴 필요도 없고 우리가 왜 그걸 해제되느냐는 거는 정의당만이 아니라 사실은 여권 안에서도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결국 거기서 뭐 대통령의 귀를 누가 못 잡고 있는 건지 아니면 왜 그런지 모르지만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남북 관계를 만들어 갈 것인가 라는 그런 이제 우리의 그 미래 비전 그리고 그 비전의 핵심 속에는 기본적으로 어쨌든 간에 삼면 바다에서 삼면 바다만을 가지고 여기까지 온 대한민국이 이제 육지를 튼다면 우리는 어떤 미래를 만들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확신 더욱이 한국 경제가 이렇게 어려운데 북한도 마찬가지죠. 완전히 이 해양으로 가는 걸 다 차단됐으니까 그러면 공동으로 상생하고 번영할 수 있고 그 다음에 흡수통일에 대해서 아니 우리가 흡수통일에 대해서 이 정부가 그런 거 아니라고 의심들을 많이 하는데 이 정부 사람들은 아니라고 대통령도 그러고 얼마 전에 뭐 제가 저 통준이 관련된 그 분과위원장 분이 세종연구소 와서 토론하시는데 그분도 그러시더라고요. 절대 그런 토론은 좋고 그런 생각도 없다. 그럼 잘 됐죠. 통일은 대박이라는 게 박근혜 대통령의 생각이시고 통일을 가는 길은 두 가지인데 흡수통일 아니면 갑자기 북한이 망해서 통일되는 거 아니면은 점유적 통일인데 흡수통일은 아니라 그러니까 그러면 길은 하나잖아. 점유적 통일. 그리고 통일은 대박이야. 대박이라는 건 얼마나 절박하게 그럼 그 대박을 이루어야 돼요. 그러면 지금 빨리 남북 화해협력하는 것밖에 없잖아요. 답은 나와 있어요. 사실은 박근혜 대통령이 한 말 가지고 아주 1차 방정식입니다. 1 더하기 X는 3이다. 그럼 X는 2 아니에요. 마찬가지입니다. 통일은 대박이다. 근데 이걸로 가는 길은 두 가지인다. 하나는 흡수통일, 이건 안 되는데 1. 나머지 그러면 점유통일론이 2 아닙니까? 그러니까 답은 너무 1차 방정식으로 나와 있는데 그 1차 방정식의 답을 갖다가 박근혜 대통령의 귀에다가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 사람이 없든지 아니면 국민들이 거기에 대한 신념을 못 갖기 때문에 이 정부가 변하지 않든지 둘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는 남북 관계를 갖다가 물론 뭐 정의당에서도 이런 얘기를 하면은 너무 경제 중심적 관점 아니냐 이렇게 할지 모르지만 중요한 거는 국민이 움직여야 되고 또 국민을 움직일 수 있는 대의를 위해서 움직일 수 있게 해서는 저는 경제 중심적 관점도 괜찮다고 봅니다. 뭐냐면 이제 한국 경제 나갈 길도 없는데 남북 협력만이 국가 전략 내일을 한국의 미래를 창출할 수 있는 뭐 경제만이 아니라 사실은 문화 모든 게 다 포함됩니다만 그런 전략 아니냐 그런 점에서 한국의 국가 전략으로서 남북 협력을 놓고 그런 점에서 이제 남북 관계를 너무 안보 중심적으로 보거나 북한에 대해서 뭘 해준다는 생각에서 너 이러면 안 해준다 이게 아니고 남북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얻을 수 있다 이런 걸 국민들한테 말씀드리고 그걸 통해서 남북 협력이 바로 우리가 대박으로 가는 통일, 대박으로 가는 길이고 또 그것이 우리의 미래다라는 거를 강하게 캠페인을 뭐 지금 그런 얘기 많이 들었지만 뭐 해야 되지 않을까. 그것이 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두서없이 여러 가지 말씀드렸는데 제 얘기는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정의당 정책위의장 조승수입니다. 오늘 이종석 전 장관님 아주 열정적으로 또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하게 해주는 좋은 강연이 있었고요. 이어서 이제 전문가 토론회인데요. 사실 이제 질문지도 좀 미리 드리고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다만 이제 오늘 이종석 전 장관님의 그 강연에도 나와 있듯이 크게 보면 이제 일단 현재의 동북아 질서를 좀 어떻게 판단할 건지의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어느 순간 한 10여 년이 되었나요? 혹은 조금 더 동북아 질서를 얘기할 때 중국에 대한 얘기를 이제 빼놓고 할 수가 없는 그리고 그냥 단지 뭐 주변에 지정학적으로 같이 있는 나라로서의 중국이 아니라 우리와는 이제 아주 정치적인 것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 굉장히 밀접해 있으면서 또 이것이 결국 이제 우리 한국의 입장에서 보면 외교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고려를 할 수밖에 없는 나라로서의 중국 이 문제가 있죠. 그래서 첫 번째 오늘 토론자들께서 말씀을 요청드리고 싶은 부분은 동북아 국제 질서를 일단 좀 어떻게 볼 것인지 어떤 부분을 중심으로 바라봐야 될 것인지 특히 한국의 입장에서 그 말씀을 좀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역시 이제 북핵 문제인데요. 최근에 이제 미국의 그 정가 일각에서 특히 정부 사이드에서 핵무장 국가라는 표현이 이제 등장하면서 북한을 이제 핵 보유국으로 인정하는 것이 아니냐
그러면서 또 파생됐던 얘기가 미국은 결국 이제 북핵에 대한 어떤 철회라기보다는 비확산으로 기본적으로 정책의 방향이 옮겨져 가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조금씩 나오곤 했습니다. 물론 뭐 미국 정부는 공식적으로 핵 보유 국가는 물론이고 핵 무장 국가로서도 북한을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공식적 입장이긴 합니다만은 결국 이 북핵 문제에 대한 현재 이 조성되어 있는 이 난관을 좀 어떻게 해결해 가는 것이 필요한 것인지 그에 대한 말씀을 좀 부탁드리고요. 결국 이제 이 두 가지를 묶어서 현재 박근혜 정부, 뭐 기본적으로는 우리 정부가 되겠습니다만은 어떻게 한국이 이 남북 관계를 좀 풀어가야 될 것인지, 뭘 중심으로 어떤 고리로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역시 말씀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요 세 가지 주제를 중심으로 말씀을 해주시되 혹은 뭐 필요하다면 좀 평소에 갖고 있던 다른 강조하고 싶은 말씀도 함께 해주셔도 되겠습니다. 이후에 다시 상황을 봐서 또 플로어에 대한 의견도 좀 듣고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소개도 하기 전에 제 얘기부터 먼저 해버렸네요. 일단 세 분이 오늘 나와주셨는데요. 우리 한동대 김준영 선생님 나와주셨습니다. 네, 그리고 세종연구소 홍연익 연구위원님 나오셨습니다. 네, 평화네트워크의 정옥식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네. 아무래도 제가 말씀드린 순서대로 얘기를 진행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김준영 선생님 먼저 말씀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스타분이 옆에 계시는데 먼저 하시죠. 일단 동북아지에서 먼저 얘기하는 거죠. 한국에 다 얘기하는 거 아니죠. 네. 제가 어제 2시에 추미애 의원하고 꿈보따리 세미나 바로 옆에 제2회의실에서 비슷한 주제로 먼저는 토론을 했습니다만 그 동북아 질서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했었습니다. 우리가 사는 삶이 늘 이렇게 좀 격동이 있고 늘 초두에 모두에 말씀하신 것처럼 늘 위기라는 걸 달고 사는데요. 세계 국제 정치학적으로 지정학적 저주에 시달리는 지역이 두 군데가 있는데 둘 다 반도인데요. 하나는 발칸 반도고 하나는 한반도인데요. 우리가 또 지정학적 저주에 살면서 세계 초강대국 4개국에 둘러싸여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늘 우리가 극단론 속에 좀 산다는 생각을 좀 합니다. 근데 언론들도 그리고 정치인들도 또 학자들도 늘 극단적인 얘기를 하면 그에 대한 반응도 좋고 센세이션을 하니까. 근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실용적으로 접근하는 데 있어서는 그게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생각을 좀 합니다. 저도 대체적으로 좀 오해받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요. 뭐 국내 정치나 국제 정치나 제가 뭐 글도 좀 독하게 쓰다 보니까 자초한 측면도 있는데 동북아에서 신냉전을 기정사실화하는 것은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역설적이게도 저는 신냉전과 미중 충돌론자처럼 취급을 받습니다. 그래서 마치 미국과 중국을 충돌할 거니까 외교 잘해라 이런 방식의 비판자로 봤는데요. 실제로 그렇지는 않고요. 오히려 우리가 실제로 동북아도 그렇고요. 신냉전 쪽으로 가는 경향이 있고 그 다음에 분명히 한국에서 거기에서 살 길을 찾아야 하면 분명하지만 오히려 신냉전 필연론이라든지 미중 충돌의 필연론을 얘기하는 순간 우리의 초이스는 훨씬 더 우리의 선택 범위는 더 좁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실용적으로 여기 그냥 어떤 의미에서 자꾸 저는 한국 사람들의 사고방식이 약간 펀더멘탈 한다는 생각을 좀 합니다. 근본주의적이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지금 고차 방정식임에도 불구하고 아까 1차 방정식도 못 푼다고 말씀하셨는데 자꾸 흑백론이나 1차 방정식으로 줄이려는 것을 그런 경향을 좀 가지고 있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먼저 좀 서론이 좀 길었습니다만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제가 보는 미중 관계나 동북아 관계는 굉장히 복잡하게 가고 있고요. 그리고 적어도 이 변수를, 동북아를
정세를 규정하는 것은 결국 미국과 중국이 될 것이고요. 또 한반도 상황을 규정하는 것은 미국과 북한이 될 것인데 사실 우리가 이 부분에서 할 수 있는 여지가 점점 줄어들고 운신의 폭이 좀 좁아진다는 생각을 합니다. 가장 중요한 건 미국과 중국의 이 문제인데 미중 관계인데요. 저는 두 국가 다 양다리를 걸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그래서 미국도 중국 국제정치에서 지금 그 양극단론을 좀 얘기를 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는 미중의 이제 충돌론인데요. 그거는 한 몇 년 전부터 유행되고 있는 것이 투키디데스의 덫이라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투키디데스를 하면 펠로폰네소스 전쟁사를 쓴 분인데요. 그게 무슨 덫이냐면 아테네와 그 스파르타가 세력 전이가 일어나면서 전쟁을 28년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엄청난 전쟁을 하게 되는데 그걸 쓴 분인데요. 그래서 이 하버드 대학교의 그레함 앨리슨이라는 사람이 15세기 이후에 그러니까 1500년이죠. 1500년이 16세기 1500년 이후에 15번의 세력 전이가 있었는데 그중에 11번이 전쟁으로 갔다. 그분은 사실상 세력 전이를 믿는 사람은 아닌데 오히려 신자유주의적인 그 국제 정치를 하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11번의 전쟁이 있었다. 미중이 투키디데스의 트랩에 그 덫에 빠지지 않게 조심해야 된다. 이런 부분을 얘기를 했는데요. 오히려 그분은 신자유주의인데 그걸 받아서 많은 사람들이 이 덫이 필연적이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미국 내부에도 있고 학자만 그런 건 아니고 중국 내부에도 있고요. 또 하나는 뭐냐 하면은 크리스탈 버 이펙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정구슬, 그 마술사가 미래를 보는. 그래서 미국과 중국이 충돌했을 때의 엄청난 결과를 미리 보고 그걸 상상하고 지금 미국과 중국은 결코 크리스탈 버처럼 나타나는 것처럼 행동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오히려 조심해서 미중은 어려운 가운데 잘 조정해서 살아갈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양극단론은 전 둘 다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어느 쪽으로도 쏠리지 않아야 하는 측면이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오히려 문제는 한국입니다. 저는 미중은 충돌하지 않을 거라고 봐요. 어떤 방식으로. 그런데 서로를 경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중국이 무섭게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은 어떤 면에서는 어떤 식으로든지 플랜 B를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미국이 선택한 플랜 B는 자기가 직접 중국과 충돌하는 것이 아니라 아시아의 동맹 네트워크를 부활시키는 겁니다. 미국이 가지고 있는 자산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일본과 한국 동맹인데 물론 뭐 뉴질랜드나 호주도 다 요즘 다 얘기를 하고 있지만 가장 확실한 자산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은 한국과 일본입니다. 그래서 한국과 일본을 동맹 네트워크를 부활시켜서 중국이 적대적 세력이 됐을 때, 갈등이 됐을 때 이것을 막아낼 수 있는 전진기지로 삼는다는 것이 미국의 전반적인 전략인데요. 그렇다고 해서 근데 그 사이에서 일본은 이미 미국과 사실은 양다리를 걸칠 필요 없이 미국에게 편성을 했습니다. 근데 한국은 양다리를 걸칠 수밖에 없죠. 경제적으로 중국과 연결이 되어 있고 안보적으로 미국과 동맹이 되어 있으니까. 근데 우리에게 가장 큰 문제는 뭐냐 하면 미중이 충돌하지는 않겠지만 미국과 중국이 서로의 의도를 확인하기 위해서 한국에게 계속 테스트를 한다는 겁니다. 한반도를 두고 테스트를 한다는 문제가 우리에게 굉장히 심각합니다. 저는 지금까지의 AIIB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2년 전에 있었던 카디즈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사드 문제도 마찬가지고요. 그다음에 이 앞으로의 MD 문제도 그렇고요. 이런 것들이 결국은 상대방의 의도를 시험하는 것 중에 계속 우리를 시험하게 될 것입니다. 근데 그 시험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계속적으로 내부적으로 보수와 진보가 나눠지면서 이 사이에서 1차 방정식으로 풀려다 보니까 진영 논리로 가게 되고 우리가 스스로 미국과 중국 사이를 선택해야 되는 그러한 막다른 골목으로 진보나 보수나 계속적으로 우리가 스스로를 몰아가는 그런 우리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미국과 중국의 이 세력 전이가 빠르면 빠를수록 우리에게 강도도 높고 복잡한 문제를 계속 던지게 될 것이고 그것이 국내적으로 분열을 가져올 것이고 우리의 선택을 매우 어렵게 하는. 그래서
제 말씀을 좀 길어졌습니다만 정리를 하면 미중이 충돌한다는 그 필연론은 우리에게 피해하지만 오히려 미국과 중국의 양다리 때문에 우리의 그 선택은 훨씬 어려워지는 그러한 상황에 놓여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따로 제가 진행 관련한 시간 제한 말씀을 안 드렸는데 약 한 5분 정도로 잘 요약해 주셨고요. 다른 분들도 이 기준에 좀 맞춰서 5분을 기준으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예, 이정석 장관님 말씀 잘 들었고요. 김준영 선생님 벌써 포문을 아주 재밌게 이렇게 열어주셨는데요. 저는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는 이제 동북아 정세만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큰 구도로 보면 결국은 패권전이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인류 역사상 패권이 전이되는 상황이 전개될 때는 그 주변에 있는 약소국들은 운명이 그냥 하루살이 운명에 다름 아니었다라는 점에 볼 때는 우리도 지금 그런 상황에 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 근데 그 진행 방향이 중국이 한 30년 동안 연 10%의 성장을 해서 인류 역사상 전무후무한 그런 경이적인 기록을 갖고 있고 지금도 7%의 성장을 계속 해나가고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은 지금 100년 정도 패권을 가져오고 있는 미국에 대해서 중국이 사실상 도전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나 중국의 도전은 과거 19세기 말처럼 군사적으로 정면 대결하자는 것이 아니고 그러한 역사적인 교훈과 경험에 대한 학습 효과를 이미 중국 사람들은 알고 있기 때문에 또 플라자 합의로 일본이 그냥 미국한테 혼난 것도 알았기 때문에 쉽게 이 미국의 어떤 전략적 의도에 따라서 중국이 이러한 성장과 초강대국으로의 진전이 멈춰질 것 같지 않은 그런 형국이라는 거죠. 그런 상황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이제 미국이기 때문에 중국에 대해서 모든 전방위적인 노력을 다해서 중국을 견제하고 자신의 어떤 패권을 계속해 나가려고 하는 그런 의지와 정책의 지금 대립이 눈에는 명확히 보이지 않더라도 가장 큰 구도로서 작동하고 있고 이 지역 질서 내부에서 일본은 미국에 편승해서 한국을 무시하면서 미국에 기대서 중국과의 지역 패권 경쟁을 또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라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또 북한은 그 틈바구니에서 어떻게 보면 우리보다도 현실 인식이 더 철저하다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살아야 되겠다, 생존해야 되겠다는 그런 논리로 핵은 반드시 가져야 되겠다는 이제는 이종석 장관님 잘 지적하셨지만 10년 동안 이 미국을 비롯한 우리 그 북한을 제외한 나머지 5개국의 모랄 해저드로 인해서 북한은 사실상 자기가 핵을 가질 수 있을까라고 의구심을 가져왔는데 이젠 거의 가져버리게 된 거예요. 지금 공짜로 가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참 이명박 정부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북핵 문제를 이렇게까지 경시하면서 사실상 묵과할 수가 있나. 근데 이제 김정일과 김정은은 그 혜택을 다 누리고 이제는 미국이 거의 포기하다시피 할 정도의 상황에서 핵무기를 보유하겠다 이렇게 가고 있는 거죠. 그런데도 지금 우리 정부가 외교의 위기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는 물론 우리 장관님, 윤병세 장관님의 말씀에 따르면 우리는 엄청난 기회의 시대에 살고 있다. 저는 반은 동의합니다. 우리 인기 좋죠. 중국도 우리랑 친하게 지내자. 중국이 사실 우리보다 국력이 5배 이상 센데도 친하게 지내자라고 계속 구애하는 상황이고 미국도 그렇게 우리가 중국하고 친하게 지내는 거 뻔히 알면서도 미우면 꼴밤이라도 때릴 텐데 그냥 조용히 좋을 때 그냥 같이 계속 잘 지내자라고 할 정도로 우리의 전략적 가치가 과거보다는 좀 높아졌다라고는 볼 수 있고 또 미국하고 중국이 다 같이 우리랑 잘 지내보자라고 하기 때문에 그걸 기회라고 본다면 기회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제 세 번째 질문에 대한 답에서 나와야 되겠지만 중심이 없고 전략이 없고 지혜가 없고 이 말씀 참 드리기 싫지만 애국심도 있는지 잘 모르겠고요. 의지, 국민의 단합 여러 면에서 부족합니다.
여러 면에서 부족한데 제가 이제 아주 흔한 비유로 이렇게 얘기하기를 미국하고 중국이 우리가 좋다고 서로 끌어당기니까 좋긴 좋은데 그들의 힘은 우리보다 10배씩 세기 10배 이상 미국 같은 경우는 뭐 20배 정도 세니까 잘못하면 팔이 하나 떨어져 나갈 지경이다. 그럼 팔이 떨어져 나가는데 어떻게 그게 좋은 거냐? 위기지. 우리의 민족의 운명이 정말 사실 풍전등화입니다. 북한이 핵을 가지고 난 뒤에 우리를 지금은 그래도 핵이 아직은 없을 가능성이 실전 능력이 없기 때문에 저 정도지 핵무기를 곧 갖게 되면 과연 그들은 어떻게 나올 것인지 거기에 대한 대비가 전혀 없어요. 지금 제가 불안한 것은 대통령께서 얘기하시는 뭐 킬체인이나 무슨 뭐 선제 공격 이런 걸로 우리는 다 막아낼 수 있다는데 그거를 저는 믿지 못하기 때문에 더 불안한 겁니다. 그거는 사실 될 수가 없는 것들이거든요. 아주 그 극도의 부분적인 효용만 가진 그런 전략을 대비책을 가지고 핵을 개발해 봤자 너는 국제적으로 고립되고 결국은 우리는 막아낼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것으로 저는 추정이 되는데 매우 합리적이지 않은 대비책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고요. 그런 상황에서 결국 우리가 그 지혜로운 전략과 미래 비전 그리고 의지 그리고 어떤 국민들을 이끌 수 있는 통솔력 이런 것이 이제 다 갖춰져야 이 위기가 극복되는데 요는 제가 보기에는 그 대북 정책 같다. 대북 정책을 하나로 말씀드리면 이 한목적적인 정책을 해야 되는데 목적은 어디로 가고 오디언스가 국민들만 오디언스로 생각해서 정책을 이끌어 나가는 것이 아닌가. 그러다 보면 결국은 우리가 북한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인 예를 하나 들어 말씀드리면 대북 제재 일변도로 가도 좋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효용이 있어야죠. 그 효용은 뭘까요? 오이사 조치라든 거는 천안함 폭침을 하고 뭐 했다. 그러면은 다시는 이런 짓을 못하게 도발하지 못하도록 하고 핵개발도 못하게 하고 그런 쪽에서 성과가 나타나야 되는데 성과를 재려는 기준 자체가 전혀 다른 거예요. 기준은 오로지 우리 국민의 정부에 대한 대북 정책 지지도만 기준이에요. 근데 우리가 오이사 조치를 하건 뭐 대북 강경책을 하던 미국하고 공조해서 중국에게 협력을 요청해서 대북 제재와 압박을 가하는 거는 결국은 그런 목적으로 하는 건데 그 결과 평가는 오로지 국민의 정책에 대한 지지만 본다면. 근데 아까 이정숙 장관께서도 잘 말씀하셨지만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방면에서 성과는 하나도 나타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북중 교역이 지금 90%입니다. 북한의 교역의 90%가 중국인데 중국하고 북한하고는 계속 교역 그대로 한단 말이에요. 그럼 나머지 10%밖에 안 하는 한국과 일본, 미국 다 합쳐봐야 북한의 교역의 10%밖에 안 되는데 그거 가지고 무역 제재한다고 무슨 그게 효과가 있겠습니까? 사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합리성과 상식에서 너무나 벗어난 정책을 하는데 그 근본 원인은 뭐 한마디로 얘기하면 좀 애국심이라고 보는데 애국심이라기보다는 어떤 정치인으로서의 어떤 국내 정치적인 판단 이런 것들이 더 압도하는 것이 아닌가 참 매우 서글픈 상황인데요. 그래서 제가 이제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 정부 정책이 다 잘못됐다는 건 아닙니다. 그 중에서 MB 때보다 그래도 나아진 것은 MB 때는 한중 관계를 완전히 다 망쳤어요. 근데 지금 한중 관계는 그나마 어느 정도는 유지하고 있는데 그것이 이제 힘들어지는 상황이 됐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우리 정부의 정책과 뭐 비전 뭐 이런 것도 그렇게 확고하지 않다는 것도 이유지만 미국이 가만히 안 있는 거예요. 미국이 너 우리하고도 친하고 중국하고도 친하다며? 이제는 그 시대는 지났어. 선택을 해야 돼. 선택의 시간이 오는 거야. 미국하고 일본은 한 덩어리가 됐는데 너 우리 배에 같이 탈래? 아니면 찬밥 신세로 갈래? 라고 선택을 압박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정부가 지금 위기에 몰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해결책은 이정숙 장관님 얘기하셨듯이 동북아 다자안보일 수도 있지만 그거 이전에 이제 뭐 세 번째 질문에서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은 우리 나름의 전략과 지혜를 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도 있다. 그 중에 핵심 중에 핵심은 남북 관계가 잘 되면 우리의 위기는 상당히 줄어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정욱식 대표님 말씀하시기 전에 진행과 관련해서 이 토론하다 보면 항상 순서가 계속 돌아가면 앞에서 얘기하는 사람이 손해본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사회자로서 균형자를 역할을 자처해서 두 번째 주제부터는 이제 다시
우리 홍윤희 박사님부터 이렇게 돌아가고 세 번째는 우리 정우식 대표님 먼저 순서를 해서 예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예, 정우식 대표님. 예, 예. 아니 뭐 선거 방송도 아닌데 뭐 이렇게 또 토론을 엄격하게 뭐 생각 안 했어요.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좋은 자리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뭐 동북아 질서 관련해서 짧게 말씀을 드리면, 저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신냉전으로 가고 있다. 지금 상황이 신냉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거를 뭐 과거에 이제 군행전과 비교를 해보면 아주 거칠게 말씀을 드린다고 한다면 이 한반도의 분단과 뭐 그 과정에서 전쟁도 겪고 이 이제 정전체제, 냉전체제가 고착화되는 과정에서도 이제 국제적 냉전의 어떤 산물의 성격이 짙었다고 한다면 21세기 들어서 특히 최근 몇 년 사이에서 동북아의 신냉전 기운이 강해지고 있는 데는 이 한반도의 냉전 구조가 이 동북아 전체로 확산되는 이런 어떤 성격이 좀 강하다. 이것이 이제 신냉전과 과거 군냉전의 아주 근본적인 차이점이 하나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건 뭐 시간 관계에서 거칠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만, 저는 이 성격이 굉장히 중요한 함의가 있다. 그러니까 지금 뭐 동북아에서 신냉전이 조성되고 있고 미중 패권 경쟁에서 한국이 어떻게 살아남을 것이냐 이런 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제가 방금 전에 진단한 것처럼 최근의 신냉전이 한반도의 냉전 구조가 동북아 전체로 확산되는 변형전이 되는 이런 어떤 성격이 있다고 한다면 문제의 해법도 거기서 찾으면 된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어떤 문제 해법을 찾을 때 그 원인, 문제가 발생하게 된 원인을 주목하게 되면 상당 부분 문제의 해법을 찾을 수 있다고 한다면 결국 남북 관계를 정상화하고 한반도 평화 탈냉전 프로세스를 다시 재개하는 이런 과정에서 이 동북아 질서에서 한국의 딜레마를 극복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찾을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이거는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만 과거에 이미 9.19 공동성명에 담겨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한반도 문제가 풀리는 과정에서 한반도의 남북한뿐만 아니라 주변 국가들, 뭐 대표적으로 뭐 이제 동북아 평화안보체제 의장을 맡고 있는 러시아, 이런 나라들이 이제 동북아 문제 논의하자. 우리가 9.19 공동성명에서 합의했는데 이제 논의할 시기가 왔다. 이렇게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지점들도 있기 때문에 어떤 지금 동북아의 신냉전 이제 이 구도에서 한국에서 취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어떤 레버리지가 바로는 남북 관계와 한반도 탈냉전 프로세스에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왜 신냉전으로 보느냐? 이게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몇 가지 이제 우리가 이제 일단 전제를 하고 싶은 거는, 그러니까 이제 1945년도에 냉전이라는 표현을 제가 알기로는 조지 오웰이 제일 먼저 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조지 오웰이 냉전이라는 표현을 쓸 때 이제 두세 개의 거대한 국가들이 영원히 전쟁도 평화도 아닌 그런 상태를 얘기하면서 이제 냉전이라는 표현을 썼고, 그 냉전 구도에서 작은 나라들이 굉장히 큰 피해를 볼 수 있다라는 이런 어떤 굉장히 통찰력 있는 예언을 한 바가 있는데요. 그런 맥락에서 볼 때 제가 동북아 신냉전이라고 할 때 이게 뭐 미국과 중국 사이에 전면이 발발할 이런 위험들은 상대적으로 적은데, 동북아 이 지역에서 국지전 발생이라든지 상대적으로 작은 국가들 사이에서 어떤 이제 이 분쟁이나 무력 충돌 이런 위험성들이 과거보다 좀 높아지고 있다라는 이런 측면들은 주목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냉전이라고 할 때 예를 들어서 뭐 이제 세력권 경쟁은 지금 이미 일어나고 있는 이제 각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제 크게 볼 때 그렇죠. 뭐 남중국해, 동중국해, 뭐 예를 들어서 뭐 대만해협, 그리고 이제 한반도. 김종대 편집장님 이걸 이제 이 동북아의 4강 링이라고 이제 표현을 했습니다만, 아무튼 뭐 이제 이런 어떤 취약 지역에서 약한 고리에서 세력권 경쟁이 분명히 좀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또 군비 경쟁도 굉장히 지금 고개를 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동북아 질서에서 가장 걱정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인데요. 지금 육제가 다 군비 증강으로 가고 있는 이런 어떤 구도고, 과거에는 뭐 이제 어떤 나라가 강하면 좀 어떤 나라는 상대적으로 약하고 이런 구도였는데, 지금 동북아 6개국이 적어도 군사적으로는 다 세계적으로 강대국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의 강자들의 이 싸움이 시작되고 있는 이런 구도이고, 특히 지금 보면은 뭐 미국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재정 정책 때문에 군비 삭감 시대로 잠깐 접어들었다가 셰일가스의 힘에 힘입어서 다시 이제 지금 군비 증강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 군비 증강의 상당 부분은 이제 아시아 쪽으로 좀 투자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우리가 일본에 대해서 군사대국이라고 이제 과거에도 많이 좀 비판을 했습니다만, 사실 군비의 측면에서 볼 때 일본은 지난 20년 동안 GDP 이내로 계속 묶어두면서 거의 군사비 증액이 이루어지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한국하고 비교해보면 20년 전에 일본이 한국보다 한 3배 정도 군사비를 썼는데, 지금 한국의 군사비가 일본의 한 70% 정도까지 지금 가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제 어찌됐든 일본이 이제 지금 집단적 자위권을 하고, 뭐 최근에 뭐 적기적 공격론 얘기도 나오고, 자유대 활동 범위를 이제 세계적인 이제 전 세계로 넓힌다라고 하는 이런 어떤 정책 방침을 쓰면서 그걸 물리적으로 뒷받침하고자 하는 군비 증강
계획들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앞으로 어떤 군비 증강 굉장히 좀 우려되는 상황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한 가지 더 중요한 부분은 냉전 시대보다 더 질적으로 안 좋아지는 측면이 있다. 그거는 이제 사드를 이제 논란이 잘 보여지고 있습니다만 그나마 냉전 시대 때 강대국 간의 전략적 안정이 이루어졌던 아주 중요한 배경 중에 하나는 그 강대국들이 우리 MD 안 하겠다. 이런 어떤 합의가 굉장히 중요하게 기능을 했었는데 지금은 뭐 이제 그 MD를 안 하기 위한 ABM 조약은 이미 2002년도에 이제 역사적으로 사라진 상황이고 MD를 하는 쪽에서는 이건 전략적 안정과 아무 관계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그 대상국이 되는 국가들은 이건 전략적 안정을 근본적으로 훼손할 수 있다. 이런 어떤 지금 갈등 국면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몇 가지 측면에선 냉전 시대보다 더 질적으로 안 좋아지는 측면들이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끝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우리가 냉전 시대 그러면은 이제 체제 경쟁, 특히 이념 경쟁 이런 부분들을 많이 얘기를 한 부분이 있는데 저는 이것도 서서히 고개를 들 가능성이 있다. 과거에 뭐 이제 뭐 사회주의냐 자본주의냐 이런 차원의 문제는 아닙니다만 적어도 탈냉전 이후에 어떤 이제 미국의 세기 혹은 또 역사의 종말을 얘기할 때 어떤 뭐 그 시장 경제와 자유민주주의에 기반을 둔 어떤 가치의 공유, 확산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얘기가 되었습니다만 그 본산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에서 어떤 자유민주주의의 매력이 급속도로 좀 상실되고 있고 미국 내에서조차 정치적 마비 현상을 걱정하고 있는 이런 어떤 지경으로 되고 있거든요. 그럼 뭐 크든 작든 한국에서 마찬가지인 것이죠. 도대체 이 자유민주주의, 이 민주주의는 우리가 민주주의에 살고 있는지도 의문이 되고 있는 것이고 이 민주주의는 누구를 위한, 무엇을 위한 민주주의냐라고 하는 이런 의문들이 제기되고 있는 이런 어떤 부분인 반면에 권위주의 국가라고 할 수 있는 일단 그 독재 국가라고 할 수 있는 중국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정치적 유능함과 효율성에 대해서 자신감을 갖고 있는 이런 어떤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이 어떤 그 부상하는 데 있어서 뭐 2001년도에 WTO 그다음에 뭐 이제 2003년도에 이라크 침공, 2008년도에 미국의 금융위기 이런 부분들도 있었습니다만 그건 주로 이제 물리적인 측면에서 경제적인 측면에서 중요한 부분이었다고 한다면 오바마 행정부 이후 등장 이후 극심해지고 있는 미국의 정치 마비 현상을 중국 지도부가 보면서 중국 정치 체제가 결코 미국 체제보다 후진적이지 않다. 이런 얘기들이 이제 중국에서 나오고 있는 그래서 어떤 정치 체제에 자신감을 갖고 있는 현상도 굉장히 주목할 만한 현상이다. 그래서 어떤 뭐 단순히 이제 비교할 수는 없습니다만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볼 때 신냉전의 기운이 굉장히 강해지고 있는 것은 틀림이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서 좀 북핵에 대한 좀 성격 진단부터 북핵에 대한 이 해법 문제에 대해서 우리 홍영익 박사님부터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네, 2005년 9.19 공동성명 때와 지금의 차이를 이제 보면은 이제 확연히 지금의 상황이 드러나는데 2005년 9.19 공동성명 할 때만 하더라도 북한은 핵실험을 한 번도 안 했죠. 근데 이제 9.19 공동성명 참 안타까운 게 공동성명하고 서명을 하면서도 힐 차관보가 이 경수로는 사실 동의할 수 없다 이러면서 박차고 나갔고 그러니까 우리한테는 그 부분은 잘 알려져 않지만 이 북한의 일탈된 어떤 약속을 어기는 행동 때문에 미국은 압박을 가했고 뭐 BDA 사건에 이르기까지 재무부에서 뭐 이걸 북한에 대해서 어떤 재정적 압박, 국제적인 제재를 가하니까 그래서 핵실험을 이제 하게 됐는데 어쨌든 9.19 공동성명할 때는 북한이 핵실험도 안 했는데 어느새 지금 2015년의 상황은 지금은 사실상 그 해커 박사라고 핵 과학자 있잖아요. 그 사람의 얘기에 의하면 벌써 3년 전에 저희 그 세종연구소에서 세미나 하면서 한 번만 더 핵실험하면 2013년 핵실험하기 직전입니다. 그때 한 번만 더 핵실험하면 북한은 핵을 가졌다고 봐야 된다. 이미 그랬어요. 2012년에. 그러면 이제 했잖아요. 벌써 2014년에. 그럼 사실상 가진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기 때문에 미국의 태도가 제일 중요하다고 보는데 미국은 벌써 2010년에 지금 대선 후보로 뛰고 있는 힐러리 클린턴이 이란은 핵을 막을 수 있지만 북한은 이미 가진 것 같다. 이렇게 벌써 2010년에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사실상 갖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상황에다가 더해서 오바마 대통령의 그 전략적 인내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북한의 핵을 공인만 안 해줄 뿐이지 뭐 대화해봐야 별 성과도 나오지 않을 텐데 이 북한을 잘 활용해서 세계 전략에 활용이나 하자. 그래서 거기에 중국을 견제하려고 하는 그런 오바마의 세계적인 아시아 중시 전략과 결부가 됨으로써 북핵 문제는
딱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미국이 관심이 없기 때문에 해결될 가능성이 저는 거의 없다. 지금.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주관적으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더 심각한 것은 북한이 핵을 가지면 제일 골치 아픈 나라가 누굽니까? 전략적으로 낭패에 처할 나라가 우리 대한민국인데 대한민국 정부는 그냥 미국을 추종하든지 또는 에이 이거 뭐 해봐야 되지도 않는데 라고 해서 뭐 움직임 자체가 보이질 않아요. 그러니 이건 뭐 북핵 문제는 제일 북한이 핵을 가지면 제일 난처해지는 우리 대한민국이 별 이니시어티브가 없고 미국은 오히려 그걸 활용하고 있고 중국은 미국하고 북한과 한국의 사이에서 지쳐가고 거의 다 지쳐서 지금 뭘 해볼 수도 없는 상황이고 그러면 결국은 남은 건 뭡니까? 북한이 핵을 가지고 이제 몇 년 내로 북한은 이제 핵을 가지고 우리에게 노골적인 압박과 도발을 해올 가능성이 매우 크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의 대응은 킬체인과 뭐 선제 공격 전략인 뭐 사드 그 어느 하나도 북한의 핵을 막을 수 있는데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은 전혀 없다. 매우 불안한 겁니다, 지금. 그렇기 때문에 핵 문제만 가지고 말씀드려도 이제 이를테면 지금 사드 얘기도 사드 요번에 저 SLBM 북한에서 뭐 발사했다라고 뭐 해서 뭐 사진이 조작이니 아니니 말 많았잖아요. 그날 제가 저희 연구소의 일본 전문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일본의 무관이 웬만한 전문가들한테 다 팩스로 북한이 SLBM 시험 발사했다고 하는 날 팩스로 보내와가지고 이거 조작이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 그 다음에 미국에서 나오는 얘기들이 이거 조작 또는 뭐 아니면 바지선에서 발사했든지 별거 없다. 이거 해봐야 뭐 수년 내로는 개발할 가능성이 없다. 그럼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 한번 기억을 돌려보세요. 한 3개월 전, 4개월 전만 돌아가 보면 미국이 사드를 배치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막 얘기가 나오면서부터 미국의 뭐 합참의장이라든지 미국 정보국장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하는 얘기 들어보면요. 북한이 지금 대륙간 탄도탄을 거의 갖고 있다라고 봐야 되고 거기에 실을 만큼 핵무기도 소형화했다고 봐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계속 해대요. 그러면 이거를 다 그림들을 종합해 보면 무슨 얘기냐? 북한이 SLBM을 개발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와 동시에 조선일보 같은 데도 나온 얘기가 뭡니까? SLBM을 갖고 있으면 사드가 필요가 뭐가 있냐? 사드라는 건 앞만 쳐다보고 있는데 SLBM을 북한이 갖게 되면 남쪽에 와서 제주도 남쪽에서 서울을 쏘는데 뭐 북한을 바라보고 있는 사드는 굳이 배치할 필요가 없다까지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따라서 미국이나 일본의 생각은 뭐냐? 사드는 반드시 배치하는데 한국이 돈까지 내게 해야 된다. 이 생각이고요. 뭐 일본은 돈 문제는 별로 관심 없죠. 사드를 배치해서 한중일 삼각 동맹으로 가면서 한국이 빼도 박도 못하게 일본 편이 되도록 일본은 만들려는 것이고 그런데 이제 그러니까 이 미국의 의지는 분명하다라고 봅니다. 근데 관건이 뭐냐? 그러면은 과거에 이 미국이 무슨 어떤 전술 핵무기 수백 개를 갖다 놨잖아요. 1950년대 말에. 그때 우리 정부의 허락을 받고 갖다 놨습니까? 아니거든요. 갖다 놓으려고 그러면 갖다 놓으면 돼요. 사드. 근데 그게 아니라 우리 정부에게 자꾸 압박을 가해서 뭔가 결정해달라고 하는 거는 돈 내놔라. 돈 내라. 플러스 부지 내놔라. 왜냐하면 지금 기술적으로 이 사드를 배치하면 9.5, 반경 뭐 몇 킬로, 9.5킬로인가, 뭐 5.5킬로인가. 그 이내는 일반인들이 전혀 살 수도 없는데 그런 지역을 오산 평택 인근에서 찾기도 어렵고요. 대한민국에 배치할 곳이 사실 마땅치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주민들을 그러니까 다른 데로 이주시켜가면서 그걸 하든지 뭔가 우리 정부가 정말 결단을 가지고 부지를 주고 돈도 운영비용이라도 줘야 된다라고 이제 미국이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기 때문에 제 생각은 사드는 우리 정부는 국방부의 입장은 대체로 갖다 놓는 쪽으로 결정은 다 해놓은 것 같다고 저는 보고 있죠. 저는 이건 뭐 확정을 가지고 말씀드린 게 아니에요. 제 개인적인 추정을 말씀드리는데 국방부는 대체로 결국 갖다 놓겠지. 시간 문제 아니냐. 이렇게 보는 것 같고요. 미국은 돈 문제라고 보고 있고 돈까지 내게 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제가 정의당에서 이런 주장을 하라고 드리는 말씀은 아니지만 저라면은 사드 배치를 지금 우리 정부가 박근혜 대통령이 3노를 하는 거는 저는 지금까지는 잘했다라고 보고요. 그러나 이제 미국이 언젠가는 결정해서 한국의 결정을 요구한다라고 나올 겁니다. 그때
한국 정부가 할 수 있는 것은 미군, 우리도 장거리 요격 미사일 개발하고 있는데 그런데 꼭 그걸 갖다 놔야 되겠냐. 그런데 우리는 필요하지 않으니까 갖다 놓으려고 하면은 한미동맹상 반대는 안 하겠지만 갖다 놓으려고 하면 배치 비용과 운영 비용 중에 한 푼도 우리는 내지 못하겠다. 이런 조건을 달아라라고 저는 주장을 해야 된다라고 보고요. 그럴 경우에 미국의 선택은 두 가지 아닙니까? 자기네 비용으로 배치하고 운영까지 해서 배치를 하든지 아니면 포기하는 건데 저는 그때 미국은 포기할 가능성이 더 크다고 봅니다. 포기하면 문제가 다 깨끗이 해결되는 거고요. 포기하지 않고 배치한다 그래도 중국이 항의하면 우리가 그걸 반대하면 한미동맹 자체가 깨지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반대까지는 할 수 없었다. 중국에게 정말 양해를 구한다. 그 정도의 입장을 가지는 게 좋지 않을까 저는. 네, 비슷한 말씀만 드리면 재미없을 테니까 좀 이견을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전 사드 문제의 본질은 돈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돈 얘기를 가지고 사드 배치 반대의 근거로 삼는 것도 굉장히 좀 리스크가 큰 선택법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미국은 그 돈 문제와 관련해서 우회할 수 있는 방법, 이게 뭐 이재석 장관님도 계십니다만 우회할 수 있는 방법 얼마든지 있습니다. 예, 이런 방위분담금 적절히 전용하면 되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뭐 돈 문제, 그러니까 배치하려면 니들이 돈 내라. 이건 굉장히 좀 위험한 이런 방법이고, 뭐 사드가 필요하냐 그건 뭐 별도의 얘기가 필요하겠습니다만 일단 제가 걱정되는 건 사실 사드가 굉장히 미국한테도 정치적인 무기입니다. 원래 계획은 2017년까지 개발 완료되어 있었는데 2013년도에 한반도에서 한번 난리가 나고 막 괌에서 막 전폭기가 뜨니까 북한에서 괌을 불바다로 만든다니까 뭐 괌에 뭔가 조치를 취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서둘러 갖다 놓은 게 사드였단 말이죠. 예, 그건 지금도 마찬가지고 특히 제가 개인적으로 걱정되는 건 내년 총선 국면입니다. 총선 국면. 그러니까 지금 여론조사 해보면 60%에서 70% 정도가 사드 배치 찬성하는 것 같고 뭔가 선거에서 이제 좀 뭐 이제 여권에서 전통적으로 취했던 방법이 뭐 종북몰이나 뭐 안보 프레임 짜는 거고 적절한 안보 이슈가 없을 때 이 사드 가지고 한번 할 것 같은데 내년이 또 그 총선 앞두고 한미 군사 훈련이 있고 북한이 가만히 있을 리 없고 뭐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이렇게 계산을 해보면은 사드를 가지고 굉장히 정치 선거 무기로 삼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저는 그거에 대해서 좀 야권이 대비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아까 이종수 장관님께서 도덕적 해이라고 아주 정확하게 본질을 꿰뚫으셨다고 생각하는데 북한을 핵보역으로 봐야 되냐 마느냐 저는 굉장히 웃기는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한미 양국은 군사적으로 북한의 핵보유를 전제로 하고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킬체인이 뭡니까? 북한의 핵사용 징유 포착 시 선제 공격으로 때린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북한이 핵을 갖고 들고 전제로 하는 겁니다. 사드 배치론이 마찬가지입니다. 한미일 뭐 3자 군사정보공유 마찬가지예요. 북한의 핵보유를 전제로 하면서 그렇게 군사적 조치를 취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다만 외교적으로 그걸 인정하지 않고 있는 이유는 그러면 자기들의 외교적인 실패를 갖다 자인하는 꼴이 되니까 그걸 갖다 이제 그거에 대해서는 이제 오락가락 행보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저는 이런 이중성에 대해서 정확하게 좀 지적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저는 그런 이제 근본적으로 볼 때 저는 이제 한반도가 아까 좀 이제 동북아 신냉전으로 가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한반도 이 냉전 상황이 그런 어떤 동북아 신냉전을 초래하는 아주 중요한 배경이 되고 있다는 말씀드렸습니다만 그것 중에 하나가 이 한반도가 제2의 핵시대로 접어들고 있다는 겁니다. 냉정하게 보면. 그러니까 한국전쟁부터 한 뭐 2000년대 초반까지는 미국의 핵 독점 시대였다고 한다면 북한이 세 차례 가서 핵실험을 하고 다양한 운반수단을 지금 개발하고 시험하고 있고 추정컨대 이미 한 중단거리 정도에는 달 수 있는 정도의 소형화를 했거나 그 문턱에 거의 이제 도달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 문턱을 넘어선다라고 한다는 것은 한반도에서 미핵 대 북핵이 맞짱 뜨고 있는 핵대계 시대, 공포의 균형의 시대로 이제 들어가는 것을 의미하는데 양자가 공포의 균형으로 들어갈 때 항상 문제가 되는 게 그 가운데에 끼어 있는 나라들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한번 가만히 냉전사를 한번 가만히 돌이켜보면은 미국과 소련이 서로를 절멸시킬 수 있는 그 엄청난 분량의 핵을 갖고 있는 사이에 두 나라는 직접 다이다이로 전쟁을 하지 않았지만 그 사이에 굉장히 많은 지역에서 전쟁이 벌어졌고 그 전쟁이 발발하게 되는 원인이나 긴장이 고조되는 데는 양국의 핵 전략이 중요하게 반영된 부분들이 많이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한반도가 이제 제2의 핵시대로 접어들고 있는 이런 어떤 상황에서 정말 지금 한미 양국 정부는 팔짱만 끼고 있고 이걸 군사적으로 활용하거나
미국은 주로 군사적으로 활용하고 한국은 정치적으로 좀 활용하고 이런 어떤 경향들이 굉장히 짙어지고 있는 거죠. 사실 북핵이 최초로 발단하는 데 있어서 이 당시 민주당이나 안기부가 정치적으로 악용함으로써 이게 문제가 시작된 측면들이 굉장히 강하지 않습니까? 초기에 해결할 수 있는 정말 호미로도 막을 수 있었던 북핵 문제가 본격적으로 대두되게 됐던 거는 아시다시피 팀스피드 훈련 재개 발표를 하고 이거에 대해서 북한이 반발하면서 NPT 탈퇴하면서 상황이 시작된 거거든요. 근데 그런 어떤 그러니까 보수파들은 보면은 대북 핵 문제를 포함한 대북 정책은 없습니다. 대북 정치만 있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북핵 상황이 나빠지는 게 정치적으로 이렇게 자기들한테 크게 불리하거나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위기감이 없다 보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의지를 갖기보다는 정치로 이용하려고 하는 계속 유혹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런 어떤 문제들이 있는 것이고 저는 그래서 이 핵 문제가 우리가 남북관계 차원의 문제이고 안보상의 문제이고 동북아 차원의 문제입니다만 이건 앞으로 한국 민주주의에도 굉장히 중요한 중차대한 문제이다. 이건 과거의 경험이 말해주고 있는 것이고 이건 뭐 사드 문제도 연결되는 것이죠. 그럼 북핵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할래? 이렇게 얘기하는 부분들이 뭐 지난번 4월 재보궐선거에서 유승민 대표가 문재인 대표한테 계속 물었던 거 아닙니까? 몇 석 안 되는 선거에서도 그렇게 나왔는데 내년 총선, 후년 대선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그 북핵 문제를 비롯한 북한 문제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려고 하는 이런 어떤 정치 세력과 어떻게 경쟁하고 이겨낼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저는 북한을 어떻게 상대할 것이냐, 미국을 어떻게 상대할 것이냐, 중국을 어떻게 상대할 것이냐 이것보다 훨씬 더 우리에게 중요해지고 있다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예. 저를 배려한다고 해주셨는데 두 번째는 두 분이 다 말씀하셔서 제가 별로 드릴 게 없는 것 같은데요. 그 유승민 의원은 대구가 후보지가 된다는 말 때문에 요즘 좀 조용해진 것 같아요. 아까 말씀한 것처럼 한 10만 평 정도를 완전히 비워야 되는데 그래서 그 중국에 대한 자극도 좀 벗어나고 그래서 대구가 후보지로 부상을 하고 미국도 그게 이제 부대 시설이 후방 시설이 있으니까 아마 대구 근교를 한다는 얘기가 나오고부터는 유승민 의원이 그 소리가 좀 들어간 것 같아요. 그 북한 핵 문제는 아까 그 홍현희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2010년도부터 힐러리 금방 그 자기 말을 바꿨죠. 북한 핵을 인정한다고 하는 취지의 말을 한 건 아니다. 이미 말씀하신 것처럼 북한은 핵 보유국이죠. 그 사실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은 실제로 되는 것이고요. 이제 문제는 북한의 이걸 가지고 이제 결국 육자회담이 군축회담으로 갈 수 있는 여지가 생기기 때문에 이게 이제 육자회담을 다시 재개시키지 못하는 아주 중요한 또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핵화가 목적이었던 육자회담이 사실상 이제 군축회담이 될 가능성이 많은 거죠. 이 부분이 미국이 인정할 수 없는 거고 그거는 어떤 의미에서 이 미국이 북한 그 핵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또 해결하기 어려운 부분에게 중요한 것들로 작동을 합니다. 그래서 항상 지금 얘기하는 진정성도 문제지만 미국이 요구하는 것은 북한의 비핵화를 전제한 그런 육자회담이 된다는 조건을 거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홍 박사님 얘기하신 것처럼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주장하고는 하고 있는데요. 미국은 전략적 인내에서 이제 전략적 활용으로 넘어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북한 핵을 가지고 미국을 견제하고 한미일 군사협력을 확보하려는 또 더 나아가서는 MD를 비롯해서 사실상 우리가 MD의 일부가 안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상 이 페이트리어트 3이라고 얘기하는 그러니까 킬체인부터 사드까지 나중에 SM3도 저는 얘기가 나올 거라고 보는데요. 그게 미국으로 날아가는 탄도탄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그 부분을 받아들인다 할지라도 결국 이 소프트웨어가 중요해지고 전체적인 시스템이 중요해지는 상황에서 우리가 결국 하청을 맡을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그러면서 미국의 헤드쿼터의 이 컨트롤 타워가 미국이 될 것이고 그런 점에서 통합적인 미국의 동북아의 지역 MD로서의 구축에 우리가 큰 역할을 감당할 수밖에 없는 지점이라는 측면에서 결국 이미 삼각 군사협력은 시작이 됐다고 볼 수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이것이 이제 북한을 빌미로 좀 덜 노이즈가 일어나는 상황에서 미국은 이것을 대비책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북핵 문제에 대한 미국의 해결 의지와 실천 의지는 거의 없다고 봅니다. 그런 점에서
굉장히 아쉬운데요. 오바마가 대통령이 되고 나면 뭔가 좀 달라질 것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오히려 8년이 지난 지금은 오히려 훨씬 상황이 악화되어 버린. 그래서 더더욱이 생각나는 건 뭐냐면 클린턴 98년도에 이 김대중 정부에 특히 김대중 대통령이 그 당시에도 98년 미사일 때 안 좋았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한국이 김대중 대통령이 클린턴을 설득시켜서 사실 2000년도 정상회담하고 그다음에 정말 지금 생각해도 1년만 더 있었더라면 클린턴이 방북을 하고 이게 이루어졌을 텐데 비가역적으로 뭔가 이루어졌을 텐데 그 1년이 사실상 안 되었던 부분이 다시 생각나게 되는. 지금 와서 미국이 나머지 시간 동안에 오바마가 이제 마무리해야 되는 시점에 골치 아픈 북한 문제를 해결할 가능성은 거의 없고 그리고 한국을 돌아보니 김대중 대통령과 같은 분이 전혀 없다는 점에서 한국이 지금 유일하게 한국이 이니셔티브를 가고 문제를 해결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미국보다 훨씬 더 미국적인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 이것이 굉장히 안타깝고요. 그 다음에 저는 이 사드 문제와 관련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뚜리노인데 실제로 뚜리노를 안 한 것 같아요. 저는 아까 뭐 좋은 말씀하셨는데 지금 우리 외교는 박근혜 외교는 국민을 상대로 하는 외교죠. 외국을 상대로 하는 외교가 아닌 것 같아요. 이게 외교의 정의가 새로 돼야 될 것 같은데 초기 안보 포퓰리즘도 그렇고 계속 이 군비 경쟁을 하는 자체가 국민을 상대로 하는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안보 딜레마에 빠지게 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뚜리노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지난번에 이제 중국 차관 복급이 왔었을 때 국방부와 외교부가 완전 다른 소리를 했죠. 서로. 그러니까 국방부는 이걸 주권 문제로 다루고 외교부는 뚜리노라서 이걸 다루지 않겠다는 건데 국방부는 나서서 얘기를 해버리니까 사실상 전략적 모호성이라는 문제는 곤란한 딜레마를 뒤로 미루는 건데 미국이 가만히 있는데 문제를 당겨주는 역할을 기정사실화시키고 사드를 오히려 미국에게 유리하게 만들어준 것이죠. 그렇게 봤을 때 이게 저는 비용이든 뭐든 우리는 이미 아무런 레버리지 그야말로 호갱이 되는 저는 좀 호갱이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시쳇말로 호갱이 된 거죠. 왜냐하면 우리 안보를 위해서 사드를 배치해야 된다는 여론을 키우고 있는데 미국이 돈 내라. 이게 앞뒤가 안 맞잖아요. 우리 안보 때문에 사드를 하라면서 돈은 미국이 내라.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것이죠. 이렇게 됐을 때 우리는 개도 구력도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상황을 하든지 지금은 우리 돈으로 사드가 도입되는 것을 막을 수 없는 지경에 와 있다는 거죠. 이제 이 박근혜 정부가 남은 건 뭐냐면 국민을 설득시키는 일밖에 미국을 설득시키거나 중국을 설득시키는 거는 제가 보기에는 아마 포기한 것 같습니다. 결국 국민이 납득하게 만드는 다시 말해서 다시 미국과 중국의 변호사가 되는 이 외교에 대해서 대국민 설득만 남은 상황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안타깝습니다. 예. 이제 세 번째 주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동북국제 질서와 북핵 문제가 가지는 이 복잡성에도 불구하고, 한국이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문제인데요. 기본적으로는 뭐 정부가 되겠습니다만은 사실, 외교 문제에 있어서는, 외교는 뭐 국내 정치 연장이다 이런 말도 있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 한국 사회 또 혹은, 한국 국민들 또 어떻게 보면 저희 정의당과 같은, 정당이 어떤 태도와 역할들을 해나가야 될지 좀 묶어서 우리의 대응이라는 주제로 우리 정우식 대표님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진영 교수님 말씀에 다 동의하고 또 이제 많이 또 생각하게 되는데요. 한 가지 좀 동의하기 힘든 부분은 빌 클린턴이 저는 2000년에 평양 갔어도 그 이상은 별 차이 없었을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마 미국 역사상 가장 중요한 조약이 ABM 조약일 텐데 그 조약도 이렇게 헌신처럼 내버리는 정권이 북미 기본 조약이나 합의를 존중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무튼 뭐 이제 부분이 있고 그러니까 제가 걱정되는 부분은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저는 뭐 이 사드 배치에 관련해서 적어도 아무튼 뭐 펜타곤 입장은 그건 미국 대통령이 결정할 사항이다라고 전략 문제는 올라간 상황이고 중국과 러시아의 반발이 미국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강하게 지금 나오고 있는 중국과 러시아도 이건 전략적 안정 문제로 이제 간주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쉽게 결정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라는 이제 생각은 듭니다. 근데 미국 그 군부나 이제
지금 뭐 박근혜, 뭐 국방부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사드를 좀 두려워오고 싶어 하는 사람들한테 대한민국 국민들을 설득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북한이 뭔가를 또 해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뭐 또 로켓을 쏘아 올리거나, 예, 4차 핵실험을 하거나, 그러면 확 가게 될 가능성이 높은데, 어찌됐든 북한은 뭐 10월 설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올 가을쯤에 장거리 로켓 위성을 또 쏘아 올리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뭐 어찌됐든 그건 유엔 안보리에 의한 그 제재 상황이기 때문에 안보리가 가만히 있을 리가 없고, 그럼 또 북한이 4차 핵실험 카드를 만지작거릴 가능성이 높고, 그 시기가 내년 또 초에 한미 합동군사훈련으로 맞물리게 되고, 그러면 그 국면에서 과연 새정치연합은 물론이고 정의당조차 사드 배치를 반대할 수 있을까? 이런 어떤 상황을 우리가 좀 예견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그래서 문제를 풀려고 하면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올 초에 뭐 북한이 중대 조치라 그래가지고 자기들은 핵실험 임시 중지할 테니까 너희들도 그 군사훈련 좀 그 임시 중단해라. 막연하는 문제 협의하자. 이렇게 했는데 이런 자에 거절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이 뭐 어제인가요? 이제 북한이 이제 공화국 성명도 내가지고 뭐 여러 가지 무슨 뭐 전제 조건인지 뭐 사후 조건인지 뭐 이렇게 뭐 여러 가지 내놨습니다만 그 중에 가장 구체적으로 나온 거는 한미 합동 군사훈련밖에 없습니다. 다른 건 다 모호하고 추상적이고 일반 원칙론적인 내용인데 구체적으로 얘기한 건 그거밖에 없는데, 그러면 지금 우리가 판단해야 될 문제가 그럼 좋다. 군사훈련 문제 그 중단하는 걸 논의할 수 있다. 그럼 너는 이거에 대해서 상조치로 너희들은 핵실험뿐만 아니라 장거리 로켓 발사 계획도 취소해라. 이런 문제를 갖고 뭐 남북 대화든 3자 대화든 6자 회담이든 열자. 이렇게 나가게 되면 그러면 이제 일정 정도 상황이 관련되고 반전을 만들어낼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현 정부가 그럴 실력과 의지가 있느냐. 이게 이제 근본적으로 이제 좀 의문이 되는 거고요. 더 걱정이 되는 거는 이 선거꾼들이 이거 누가 듣고 또 이거 알려준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이거 하반기에 그런 상황이야? 그러면 내년 선거에 호재가 될 수 있겠는데, 이렇게 또 정치로 이용하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을 것 같아서 좀 걱정이 되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 관련해서 뭐 제가 뭐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성격의 문제는 아닙니다만, 일단 그 뭐 정의당도 마찬가지고 새정치연합도 마찬가지고 자꾸 뭐 안보 그러면 좀 움츠러들고 쫄고 이러놓고 뭐 자꾸 해명하고 이런 뭐 뭔가 이렇게 이런 좀 수세적인 그 모습들을 좀 종종 발견하게 되는데, 어찌되었든 뭐 굳이 비교를 한다면 민주정권 10년하고 그 이후에 지금 한 8년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만, 안보 정책과 관련해서 결과를 놓고 본다고 한다면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안보가 지금 개판이 되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국민들한테 정확히 알리고 이 안보 정말 그 안보에 무능한 게 누구인가, 이런 부분들, 그리고 구체적으로 사드 문제가 공론화됐을 때 이 문제에 관련해서 아까 뭐 이제 우리가 대중적으로 어필할 수 있는 부분은 그걸 얘기하는 정치는 지역구로 가져가라. 예. 뭐 유승민 대구, 김문성은 부산, 지역구로 가져가라. 이런 어떤 좀 얘기들도 필요하겠습니다만, 동시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사드 대신에 대화를 뭐 이런 어떤 형태의 슬로건을 통해서 대화를 통해서 문제를 풀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갖다가 지금부터 좀 많이 알려나가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제 꼴찌. 맞아. 순서대로 하려면 원칙대로. 예, 알겠습니다. 예. 저도 전체적으로는 좀 부정적입니다. 탈출구가 없는 것 같아요. 힘도 없는 데다가 전략도 없고, 제가 이제 카페트 외교라고 그러는데요. 미국 속담에 뭐 수거죠. 그러니까 모든 걸 그냥 카페트 밑으로 쓸어 넣어버리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고차방정식을 뭔가 하려면 플랜 B를 많이 갖고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여러 가지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 이 초강대국 사회에서 원하는 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여러 가지 플랜 B를 많이 갖고 있어야함에도 불구하고 한 개밖에 없죠. 우리는 그냥 미국에 얹혀서, 여전히 미국에 얹혀서 일본을 바라보고, 미국에 얹혀서 중국을 바라보고, 미국에 얹혀서 북한을 바라보는 그런 방식으로 계속되기 때문에 사실상 매우 좀 저는 미래에 대해서 좀 비관적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늘 뭐 좋아하는 말이기도 하지만, 결국 그 그람시가 했듯이 이게 pessimism of the intellect, optimism of the will이라 그러는데요. 지적으로는
패시미즘이지만 결국 우리가 의지로서 앞티미즘을 계속 가지고 가야 된다는 점에서 저는 여전히 우리가 계속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말할 책임이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상황에서 그나마 이니시에이티브를 만들고 할 수 있는 거는 지금 한국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북한 문제에서. 이 문제 그렇기 때문에 제일 안타까운데요. 우리의 운신의 폭을 늘리고 우리가 플랜 B를 가지고 그나마 레버리지를 가지는 것은 남북 관계가 좋아지는 것밖에 없는데 이걸 모두가 알면서도 결국 그 부분을 하지 못하고 의지가 없는 정부 때문인데요. 그래도 결국 우리가 가야 할 부분은 이 부분인 거죠. 지금 동북아 6개국이 전반적으로 북한을 사실 다 이용한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국내적으로도 이용하고 패권 싸움에도 이용하고 한국 정부조차도 북한을 이용해서 정권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 가장 큰 거니까 그나마 그래도 우리가 이 부분에서 나머지 기간 동안에 북한과 이 관계 개선을 통할 수밖에 없죠. 저는 일종의 저도 희망적 사고를 싫어하지만 희망적 사고 부분에서 결국 과거에 북한의 햇볕 정책에 대한 피로도가 있었던 것처럼 저는 안보 포퓰리즘도 곧 피로도가 온다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 여기저기서 무너지게 되면 이 안보를 강조하는 이 정부가 결국 안보에 가장 무능하다는 것이 드러날 것이고, 그 다음에 계속 얘기를 바꿔가고 있거든요. 킬체인이 최고라 그랬다가 아직 시작도 제대로 못했는데 그 20조를 투입한다 그랬다가 킬체인 필요 없으니 킬체인으로 안 된다 해서 사드로 바꾸고, 아까 말씀이 나왔습니다만은 SLB 문제 나오니까 사드도 필요 없다고 얘기가 나올 거니까 이런 방식의 이런 불신이 계속 축적되다 보면 그렇다면 이 정부가 내세웠던 안보 포퓰리즘은 다시 그 포퓰리즘 성격에 따라 다시 그런 여지가 생겼을 때 결국 치고 나가서 남북관계 개선을 해야 된다는 측면이 들고요. 그런 측면에서 바라보지만 저는 원래 굉장히 중요하고 여러 가지 의미에 있어서 디딤돌이 있었지만 6.15도 저렇게 흘러가고 결국 8.15는 결국 안 봐도 비디오인데요. 결국 한국에서 또 북한이 변하면 어떻게 해줄 것이라는 비핵 개방 3천의 아류 같은 선언을 하게 될 가능성이 많이 큰데요. 결국 정권을 잡는 수밖에는 없는데 그것조차도 또 비관적이네요. 더 이상 할 말이 없습니다. 제가 헷갈립니다. 예, 요번 6월 15일자의 통일뉴스에 보면 우리 이정석 장관님 인터뷰한 게 있습니다. 거기 좋은 말이 있어서 그거 하나 인용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야당의 역할에 대해서 남북 문제에 대해 사안이 발생했을 때 두 마디 촌평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의 본질에 접근하고 그 문제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야당의 역할이다. 이게 진짜 안 되고 있고. 그냥 정부의 하나하나 사안에 대해서만 비판하고 있지 근본적으로 정부가 새로운 방향이 있다는 걸 보여주고 국민들한테까지도 보여줘서 야, 정의당의 생각대로 가면 뭔가 남북관계가 될 것 같은데 이게 없어요. 그냥 정부가 하는 거에 대한 비판만 있을 뿐이에요. 그러면은 국민들이 공감 안 합니다. 이게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되고요. 그래서 대정부 질문하실 때 아주 구체적인 거 제가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드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의 기본 방침이 미국의 미사일 방어에는 참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게 지금까지 계속되는 지침입니다. 원칙 중요시하잖아요, 우리 정부가. 그런데 그러면 미사일 방어에 가담하지 않는 거의 기준을 국방부가 3개로 정리를 했어요. 그 중에 하나가 X밴드 레이더의 한국 내 설치입니다. 사드를 배치하면 X밴드 레이더는 반드시 설치해야 돼요. X밴드 레이더 설치 안 하고 사드를 배치하는 건 무용지물이에요. 그 얘기는 뭐냐? 사드 배치는 한국의 미사일 방어 참여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정부의 원칙하고 모순이 돼요. 그럼 정부는 반대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정부가 원칙을 포기했냐라고 물어보셔야 되는 거죠. 정부는 미사일 방어에 가담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지킨다면 사드 배치는 그냥 물 건너가는 겁니다. 이거 왜 지적을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두 번째. 북핵 문제에 있어서요. 이게 제가 벌써 한 7, 8년 전에 이제 토론하면서 이제 제기했던 문제인데, 자, 그러면 북핵 문제를 해결하는 게 대한민국의 가장 중요한 대정책 과제라고 하는 건 박근혜 정부도 인정을 합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 순간에도 북한이 핵을 개발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습니까? 물어본다. 그러면 하고 있습니다. 대답할 수밖에 없죠. 그럼 우리 정부가 하고 있는 게 뭡니까? 그러면 두 가지로 물어보겠습니다. 육자회담 재개를 지금 적극적으로 해서 육자회담을 하든지 아니면 육자회담을 하지 않고도 북핵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내놔 보십시오. 외교부 장관이나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육자회담을 하려고 합니다. 육자회담 없이 해결하기는 참 어렵죠. 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러면 육자회담을 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면 육자회담을 하려고 그러는데 여러 가지 조건을 우리가 걸고 있는데 그러면 그 걸고 있는 조건이 안 맞아가지고 벌써 몇 년째 공전하고 있는데 그 조건을 완화하거나 조건 없만 안 걸면 북한은 나온다는데 어떻게든 끌고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했을 때 우리 정부는 할 말이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정부의 입장은 뭐 안 하면 회담 하나만 하자. 그냥 결국 손 놓고 있는 거예요. 그걸 구체적으로 물어봐서 그렇다면은 육자회담 재개 조건을 좀 완화하는 것을 검토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거를 끌어내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육자회담을 안 하더라도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얘기해보라 그러면 할 말이 없어요, 정부는. 근데 왜 그걸 안 하는지 안 물어보는지 모르겠어요. 그 구체적으로 이렇게 물어보길 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지금 최근에 지금 연구하고 있는 게 그 대박 통일을 달성하는 방법으로서 독일 사례를 연구하고 있는데요. 독일하고 예멘 사례 두 개를 보는데 예멘은 전쟁을 하면 안 된다는 교훈을 주고 독일도 역시 전쟁을 하면 안 된다는 교훈을 반증하기도 하지만 독일의 경우는 통일 비용이 너무나 많이 들었기 때문에 통일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는 북한의 급변 사태가 나서 통일이 되면 엄청난 비용이 든다는 것. 이건 이명박 정부 때 벌써 KDI에서 연구에서 나온 바가 있습니다. 30년에 2,500조 원을 북한에 우리는 한 푼도 안 쓰고 줘야 된다는 결론이 나와 있거든요. 그렇다면은 우리 정부의 그럼 대박 통일 방안이 뭐냐? 말로만 하지 말고 대박 통일 아까 이정숙 장관께서 잘 정리하셨지만 결국은 점진적 통일과 남북 협력밖에 없는데 근데 남북 협력은커녕 전쟁이 날 위험이 계속 머리 위에서 우리를 짓누르고 있고 북핵 위험이 도사리고 있고 아니면 급변 사태. 그럼 대박 통일하고는 전혀 거리가 먼 정책을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니냐 그죠? 이걸 왜 국회에서 못 따져주냐고요. 저는 너무 왜 국회에서 도대체 야당은 지금 뭘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대박 통일은 9.5일 뿐이고 실제로는 대박 통일에서 너무나도 멀리 가고 있다는 거를 확실하게 보여주라 그죠. 왜 못 보여주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지금 질문에 대한 답변은 아니지만 이게 워낙 중요해서 시간이 지났지만 이거 꼭 부탁드립니다. 대박 통일을 말로만 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걸 구체적으로 보여달라. 그러면은 우리 정부가 정책을 좀 바꾸겠습니다.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 아니면 대박 통일은 그냥 구호였을 뿐입니다. 라고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정도는 적어도 보여주지 않아야 될까 생각합니다. 예. 진짜 답변은 못했지만 이게 더 중요해서. 예, 감사합니다. 좋은 말씀. 사실 오늘 이제 북핵 문제 또 동북아 국제 질서를 주제로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가 사실 핵심인데 약간씩 좀 다른 강조점도 있었습니다만은 결국 우리가 가야 될 어떤 이 문제 해결의 방향은 사실은 논리적으로 따져나 감성적으로 따져도 분명히 이제 대화를 통해서 또 외교를 기본 축으로 하면서 가져가야 된다는 것은 분명하고요. 또 거기에 우리 정부가 지금 잘하고 있는 지점도 있지만 분명히 기본적으로 이 상황을 계속 악화시켜 나가는 이런 답답함도 다 토로가 되었습니다. 결국 저희 같은 야당이나 혹은 또 시민사회가 이런 정부의 잘못된 방향에 대해서 조금 더 용기 있게 그리고 일관되게 또 본질적으로 대응을 하고 지적을 하고 해가는 역할들을 해야 되지 않는가 생각하는데 오늘 장시간 우리 이정숙 장관님의 강연과 세 분의 좋은 말씀 듣는 동북아 국제질서와 북핵 관계에 대한 토론회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